제가 그 뉴스거리를 찾다가 우연히 이런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질량 얘기했잖아요. 분동을 가지고 질량을 재고 뭐 지구상에서는 용수철저울로 무게를 재는데 양팔절로 그 질량과 그 무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그 관련된 뉴스가 우리가 이걸 주제하는 게 맞아요. 증거가 매주.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의심을 하길래 제가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필연적이다. 그래서 그 질량과 관련된 지난 1년여간의 과학 뉴스를 뒤져봤더니 거의 없어요. 네. 특히 이 분동. 그렇죠. 저도 이런 뉴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분동 이런 것도 막 그려져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은 뭐냐 하면은 도량형이라는 게 왜 그 옛날에 뭐 이런저런 기준으로 정해놨잖아요. 근데 질량도 1g이 혹은 1kg이 어느 정도의 무게다. 그 기준이 있는데 뉴스는 뭐냐 하면은 한국표준과학원이 201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뭐 와트 저울을 구동해서 측정값을 낸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냐 해가지고 이제 뒤져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됐죠. 사실 뭐 알고 있던 것도 있지만은 1m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근데 이게 원래는 그 18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파리를 지나는 지구의 자오선이라는 건 경선이죠, 사실. 그 북극에서 남극으로 이어지는. 그거를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1000만분의 1한 거. 그게 1m로 정의를 했던 거예요, 그때. 미국 애들은 아직도 뭐 야드, 피트 쓰지만은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지금 이 미터법을 갖고 쓰잖아요. 이걸 1000배 하면 뭐 킬로미터 되는 거고 10분의 1 하면은 100분의 1이죠. 원래 과학의 기본 단위는 MKS 단위라고 해서 미터, 킬로그램, 초, 세컨드 이렇게 이게 과학의 기본 단위거든요. 이걸 미국은 안 써요. 그죠. 미국은 야드, 뭐 마일. 그것 때문에 사고 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로켓. 그 뭐였죠? 탐사선이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들이받은 게. 그러니까요. 한쪽은 미터를 쓰고 한쪽은 마일을 쓰고 해가지고 안 맞은 거.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죠.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짓을 한 거죠. 그렇죠. 과학 단위는 MKS 단위인데 비과학적인 짓을. 얘네들은 고칠 생각이 없나 봐요, 그거를. 그 미국 사람들의 교육 수준으로는 못 고칠 거예요. 왜 스타트랙 또 얘기 나오지만은 스타트랙 사실 그거 보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그거 보니까는 미터법 쓰고 있더라고요. 24세기에는. 희망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쯤이면. 그 작가들은 과학적인 사람들이니까. 스타트랙 작가들은. 과학적인 사람들은 쓸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그 인공위성 만든 분들도 과학적인 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닌 사람이 좀 끼어있어요. 참 말 나오다가 미리 오늘 저 게스트가 계십니다. 이 자리에. 뭐 어때, 뭐. 우리 방송 이런 거 아시죠, 다들? 잊어버렸어, 처음에. 게스트가 나오셨는데요. 역시 본인의 성함을 비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K2 박사님. 네. 이유는 저랑 비슷한 이유입니다. 네, 뭐 이 두 분이 다 김씨도 아니에요. 솔직히 잘 아는데 왜 K인지 모르겠어요. 힌트인데. 그런가요? 이 게스트 박사님의 경우는 지금 전문 분야가 저희가 오늘 이따가 뉴턴의 발가락 메인 코너에서 다룰 지금 얘기하면 별로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전혀 처음 하는 것처럼 소개 다시 드릴게요. 처음 멋있게 다시 소개를 드릴게요. 자, 미터가 그래서 그 자오선 길이의 1000만분의 1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오늘 업데이트 지금 듣는 분들한테는 이미 2주 됐겠죠. 그 벙커원에서 했던 과학 같은 소리 안에서 제가 상대성 이론 1편을 했는데 그 얘기하다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기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원래 과거에는 우리 지구 혹은 태양계 이런 우리 주변의 경험적인 상황들과 빗대서 만들었던 거라면 지금은 보다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서 정의하는 걸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세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1m는 어떻게 되냐면은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길이 이게 1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지.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것에 이만큼을 딱 얘기를 하면은 1m는 어떤 상황에서 안 바뀌는 게 되는 거죠. 외계인이 재도 똑같은. 그러니까 외계인이 재도 똑같은 거고 어느 우주 어느 곳에 가서 재도 똑같은 거고 또 동시에 초는 더 웃긴 게 원래 초는
평균 태양일이란 게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평균 시간이래요. 평균 태양일에 86,400분의 1초였는데 역시 같은 논리로 지금은 세슘 133 원자의 바닥 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간의 전위에 해당하는 복사선의 91억 9,263만 1,770주기의 지속시간. 이게 1초예요. 장난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말 이게 1초예요. 빅뱅 시어리의 셀든의 대사 같은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게도 질량도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건데 원래는 1m에 아까 그 정의된 그 프랑스 자우선 정의된 1m에 100분의 1을 각 변으로 하는 입항체에 채운 증류수의 질량이 1g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같은 논리로 바뀐 게 뭐냐면은 이제 킬로그램을 얘기를 하는데 킬로그램의 크기는 줄초 JS라고 쓰네요. 줄초 단위로 나타낸 플랑크 상수의 값이 6.6260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인가요? 네. 예. 가 되도록 고정해서 정한대요. 박사님 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플랑크 상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 값이 플랑크 상수 단위가 줄 곱하기 그러니까 줄은 에너지 1, 그렇죠. 1의 단위고 그 곱하기 초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초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플랑크 상수를 정확하게 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질량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전자기력을 이용을 해서 그렇더라고요. 그 질량을 재려고 하는 게 와트 저울. 여기 제가 좀 찾아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질량을 정확하게 재는 건 힘든데 움직이고 뭐 영역도 있고 하니까 한쪽에 이 분동을 놓고 이것 때문에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전자기력을 발생시켜서 상쇄를 해서 평형을 만든대요. 그런 다음에 그 전자기력의 양을 재면 그걸 환산하면 완벽하게 정확한 이 전자기력은 굉장히 정확하게 정확하게 측정이 되니까 이 질량값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다는데 이걸 하는 일이 장난이 아닌 게 뭐 우선 무진동을 만들기 위해서 독립기초란 걸 세우는데 이게 뭐 콘크리트 수십 톤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지하수가 없는 11m 깊이의 안반 위에 뭐 완충지를 만들고 기초를 세워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형이 없대요. 특성상. 그래서 콘크리트 블록을 만들고 진동 흡수 에어 스프링이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진동을 다 흡수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그런 전자기력 상쇄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면 근데 이제 뭐 좋은 거죠. 정확히 알 수 있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적혀 있는 얘기에 따르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과학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대요. 그렇다고 하고. 좋은 거죠. 선진국된다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플랑크 상수를 제시한다고 하는데. 플랑크 상수를 정확하게 정하는 게 이제 질량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가운데 뭔가 굉장히 기초과학적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굉장히 이렇게 좀 열심히들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참 모른다. 그렇죠. 이게 뭐 뉴스로 특별히 오늘 다룰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알자는 거죠. 이렇게 한 구석에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모르는 세계지만 또 저 측정과학의 세계는 또 있고. 그렇죠. 거기서 선진국 되는 거 좋잖아요. 그거는 저도 모르는 세계였어요. 근데 이게 쓸모가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거겠죠? 필요하니까 하죠. 우리 GPS도 이런 미세 아주 그 정확한 측량 기술에 도움이 있어야만 옆길로 안 빠지고. GPS 시간이 상대성 이론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 다 보정해서 지금 맞추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실은 토크에 나왔었어요. 지난 상대성 이론 토크.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달라지는 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고 그리고 GPS가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중력이 약해져서 또 시간이 빨라지고. 근데 두 효과가 서로 반대 효과인데 중력의 효과가 더 커서 빨라지는 게 더 효과가 커요. 그래서 GPS 일성된 시간에 거기에 맞춰서 그게 상대성 이론으로 다 계산한 것으로 보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성 이론이 현실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네요 이미. 제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게 GPS. 옛날에는 그거 말고 별로 없어. 아니 GPS 그게 어디예요? 다른 얘기세요. GPS가 예전에는요. 나는 다리 밑으로 가야 되는데 다리 위로 가고 있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래요. 요새는 그걸 다 고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거는 상대성으로? 그 인공위성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이로 센서라고 해서 GPS 안에 달린 다른 센서를 이용해서 차가 기울어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보고 있는. 와. 역시 완전 역시 오늘 전문가의 칼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이제 박사로 보이십니까? 새로운 박사님이 아주 훌륭하신데. 그러게요. 공학 박사님이기 때문에 공학 박사님. 다릅니다. 분명히. 네, 역시. 그럼 아이폰 이런 데 다 자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린 그냥 쓰지만은 이 속에 진짜 막 그런 이론과 기술들이 이 조그만 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듣고 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게 그런 정밀함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네,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슬슬, 지금까지가 오프닝이었고요. 네, 뉴스 하셔야죠, 이제. 슬슬 뉴스를 들어가야죠.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수처를 써왔었는데. 세상에. 정말로 해요. 네. 과학 뉴스. 지구에 2개의 달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틴 에스퍼그 교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거 2개의 이런 달이 수천만 년 전 충돌로 하나가 되었다는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초광속 추진, 이른바 워프의 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진을 이끌고 있는 해롤드 화이트박스에 따르면 이것이 실현되는 경우 태양계 밖으로의 여행이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뭐 듣나요? 아이고 뭐 매번 힘들어요 이거. 괜히 시작했어 이거. 컴퓨터는 좋았는데 시뮬레이션은 70년대 발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놀랐는데. 너무 현대적이었어. 시뮬레이션. 이거 뭐 한자로 대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캘리포니아도 다른 걸로 바꿔. 나도 이거 뭐 남가주 이런 거 생각했는데 남가주, 그렇지, 남가주랑은 좀 다르잖아. 남 캘리포니아인데 그거. 예. 아주 딱 좋은데. 자, 아무튼 네. 지구에 달이 2개 있었다. 예. 네, 이게 뭐 지금 2개 있었다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합쳐졌다는 얘기죠. 합쳐졌다. 예. 뭐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얘기였고 예. 최근에 저도 접한 소식이라서 근데 찾아보니까 저도 그 2년 전에 논문이 하나 나왔었더라고요. 2년 전에요. 네이처에 네이처. 예, 역시 그분이 쓰신 논문이 마틴 에스퍼그 교수. 예, 마틴 에스퍼그 교수가 쓴 논문이 네이처에 있는 걸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네이처는 좀 그럴싸한 것만 써주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좀 처음에 얘기를 듣고는 뭐 이상한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이처에 논문이 있길래 또 진지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보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달이 우리가 보는 모습 앞면하고 뒷면하고 지형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 예, 그거 아마 많이 아실 텐데 그게 왜 그런가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중에 하나로 그 작은 달이 하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달보다는 작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작지 않은 달이 서로 2개가 충돌을 하는데 격렬하게 충돌하지 않고 예, 서서히 충돌을 하면은 서서히 충돌하는 건 뭐 어떤 상황인가요? 뭐 서로 안정된 궤도를 돌다가 충돌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엉뚱한 게 다른 궤도를 돌다가 확 부딪히는 게 아니고 네. 예, 안정된 궤도를 돌고 있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예, 가다가 이제 충돌을 그러니까 차로 보면 충돌이 아니라 추돌 같은 네, 그렇죠. 뒤로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충돌을 하면은 예, 그런 지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이 된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이론이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과학계에서 무슨 지지를 받고 있나요? 특별히 그쪽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네이처에까지 실린 걸로 봐서는 그 시뮬레이션 자체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네. 설득력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그 원래 46억 년 전에 그 초기 지구하고 2개의 달이 생겨났다가 이게 달이 없어진 게 그렇게 옛날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설명하는 바는 뭐 몇천만 년 전이나 뭐 1억만 년 전? 1억 만 년 이런 좀 무식한 말이죠. 1억 년 전. 공룡 1억만 년 뭐 이런 거. 또리 뭐 이런 얘기 같잖아요. 3천만 년에서 1억 3천만 년 전쯤에 그러니까 지구 역사를 보면은 최근까지 달이 2개가 있었던 거잖아요. 우린 모르지만. 예.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요 시기가 그 공룡이 멸망한 시기 6,500만 년 전. 그게 좀 중간에 어디 있잖아요. 어쩌면 예.
그때 뭔가 뭐 물론 큰 파국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래도 달 2개가 부딪히는 건데 무슨 쪼가리 같은 게 튀어나와가지고 지구에 떨어진 게 아닐까. 우주의 그런 뭐 현상들은 네. 그 우주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사람 사는 기준으로는 뭐 그렇죠. 많지 않지만 우주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사실은 그 불과 한 20년 전에 목성에 네. 엄청난 혜성이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네, 슈메이커 예, 저 봤어요, 나인 그거. 혜성이라는 예, 그 예. 저희도 관측을 하고 그게 벌써 그랬었는데 20년이 됐나요? 설마? 거의 20년이 됐죠. 와. 예, 예, 20년. 세월이. 제 기억 아마 2년 3년 그때니까 딱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찾아보면 나오긴 하겠지만 예. 아마 제 기억으로 그래요. 네, 저희 귀찮으니까요. 찾아들 보세요. 네, 네, 93년인가 예. 그때쯤이니까. 그 여러 개로 분산돼가지고 다 쳤죠. 예, 그것도 사실 만일에 그런 일이 지구에서 일어났다면은 거의 뭐 우리 뭐 없는 거죠, 뭐 예, 지금. 멸종에 가까운 일이 벌어질 뻔했던. 그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는 굳이 이 달 2개 충돌 상황이 아니더라도 네. 그 공룡 멸망 상황에서는 뭐 다른 소행성이 부딪혔을 수 있는 거고. 네. 하여튼 그런 일들은 네.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군요. 이게 달 2개가 충돌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을까요? 다른 행성의 경우도? 목성 같은 건 달이 뭐 몇십 개씩 있는데. 많이 있을 거예요. 아, 네, 다른 오히려 그러니까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목성이 있는 게 근처로 오는 다른 자네들을 다 목성이 끌어당겨주는 끌어당겨버리는. 네, 중력으로 목성 중력. 네. 그러니까 슈메크레비 해성도 목성이 끌어당겨준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혹시 모르는 거니까. 네, 혹시 모르는 네,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성이 많이 제거를 해주는 게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좋은 조건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참. 그러니까 다른 데에는 훨씬 더 흔하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그럼 나중에 우리가 뭐 지구형 행성을 다른 태양계에서 찾아도 네. 얘가 지구랑 아주 흡사한 뭐 조건을 가졌지만 네. 목성 같은 별이 외행성계에서 이렇게 좀 필터링을 안 해주면 네. 또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문제가 있겠네요. 될 수 있어요. 아하. 재밌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달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 아마 아실 텐데 큰 달이. 네, 큰 달이 네. 있기 때문에 지구 지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굉장히 기울어진 상태로 안정적으로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작은 달이 있었을 때는 뭐 지축도 그렇고 받는 인력의 영향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하고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공룡들은 거기에 익숙하게 살다가 그 다리 2개 부딪히면서 파편도 떨어지고 뭐 인력도 바뀌고 막 뭐 얼음도 녹고 막 난리 나가지고 공룡들이 죽었을 수도 있지 않나. 그거 한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연구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달이 갑자기 네. 통제가 돼버렸어요. 네. 또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막 달 보고 울다가 막 갑자기 2개가 뭐라? 스트레스 파토님 다른 책을 봐도 알겠지만 파토님이 이런데 약간 재능이 있어요. 네.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그러니까요. 뭉쳐서 상관 있는 일처럼 보이게 이게 하는. 빠져들게 만드는 무슨 근거로 전혀 상관없다고. 왜냐하면 파토님 책 때문에 달이 인공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저한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예. 프로를 듣다가 보니까 거기 분들은 제가 되게 이름만 듣고 굉장히 유명인이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유명인이고 연예인에 가까운 분들인데 그분들이 파토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그러니까 UMC가 설명을 하기를 죽지 않는 돌고래 기자분이 예. 종교가 없는 분인데 파토님은 숭배한다라고 숭배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UMC라는 분은 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왠지 까칠하신 말 안 듣는 까불까불한 후배 같은 그런 예. 그런 이미지인데 자기도 파토님이 하시면 믿고 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예. 이거 봐요, 이거.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줄은 깜짝 놀랐어요. 잡학인들의 그러니까, 우상.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하고 좀 일부러 거리를 좀 두죠. 그래야 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다. 달. K2 박사님과 하신 말씀 있다가 자꾸 꺼내줘서 이게 여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언제 끼어들지 잘 몰라요. 저기 교양 아니고 예능이거든요. 끼어들어야 돼요. 자꾸 놓쳐서 죄송해요. 찾아 드셔야 돼요. 할 말 없습니다. 와, 빵 터졌어. 와. 예능감 최고. 중간중간에 끼어들리는 목소리 있었어요. 나중에 꼭 넣으세요. 예. 근데 막상 시키니까 할 말 없어.
그래서 아무튼, 아까 달 얘기, 제 달이 뭐 인공물이라,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달이 인공물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재밌자라는 뜻으로 한 건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연락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그냥 재미로. 그냥 뭐, 예능은 예능일 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아니, 내 생각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를 가르치려고 하죠. 제 논리로. 그 사람들이 달이 한쪽 면만 보이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특이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대부분 그래요. 뭐 당연히 일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에요.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웬만한 큰 행성의 위성들은 다 달처럼 한 면만 보고 돌아요. 그게 조성력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인력이 묶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달이 빨리 돌다가 지금은 딱 이제 묶인 상태로 안정적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전혀 신기하거나 뭐 특이한 게 아니고. 제 책에 아마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것 같이 써놨을 것 같은데 요 부분 제가 편집을 해야 돼요. 아직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만약에 달이 그렇게 한쪽 면만 보지 않고 놀고 있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다 외적인 힘이 작용을 한 건데. 트랜스포머 영화예요. 2편인가 영화 시작해서 거의 끝날 때까지 봤는데 첫 장면은 기억하는데 그 달 뒷면에 인공기지 만들어 놓은 걸 생각나요. 뭐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면이 안 보이는 게 신기하다라고 해서 생각하는데 당연히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저 유명한 영국 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The Dark Side of the Moon이라는 앨범도 있고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거든요. 빌보드 앨범 차트 100위 내에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저 충돌을 했는데 결국은 44억 년 동안은 뭐 46억 년 동안은 달이 두 개가 있었던 거고 사실 46억 년 돌다가 부딪힌 거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 작은 달이. 최근에 이제 이런 사태가. 최근에 달이 한 개가 되었다니 충격이 내 등에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기사로 나가고. 당시에 몇 천만 년 전이라 그러는데 최근이라 그러고. 재밌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증명이 되려고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글쎄요,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지질 조사도 해야 될 거고. 가서 막 엄청 열심히 파가지고 막. 근데, 그런 지질 조사를 아마 해야 되는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분이나 그런 거는 어차피 비슷할 거고.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는 지구에 화성만한 행성이 부딪혀서 그 충격으로 떨어져 나온 게 달이라는 게 지금 정설인데 그때 두 개가 이제 만들어졌다가 합쳐졌기 때문에 성분이나 그런 거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고. 그럼 그것도 밝혀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질적인 면을 아마 잘 조사를 해야지. 지질 달에 가서 달의 뒷면에 가서 학술 지질 조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대규모로. 그렇죠. 달기지 건설해야죠 이제. 그러게요. 달기지 얘기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힌트 오늘의 주제가 좀. 뉴스가 또 마침 저희가 주제를 정해놓고 나니까 또 관련된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고 나니까 그 주제가 나오고 주제를 정하니까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기간이 확실히 길긴 길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음 뉴스. 다음 뉴스가 또 제가 아주 흥미롭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제가 이 뉴스를 되게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전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쪽에는 또 좀 한가닥 좀 하는 사람이잖아요. 음모론이라든가 신비주의. 여기선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근데 사실은 저도 이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대개의 경우 딱 봤을 때 에이 뭐 해버려요. 오히려. 에이 뭐 이거 뻔한 얘기 이런 얘기 뭐 20년 동안 들었다. 근데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번에 것도 그런 건 줄 알고 보다가 자세히 봤더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뉴스로 다뤄보면서 좀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얘기인데 일단은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여기 지금 워프, 초광속, 뭐 추진이 됐던 뭐 여행이 됐던 여러 가지 말을 쓸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한 10년 전에 나온 이론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버블로 둘러싼다는 이 얘기. 요 얘기부터 살짝 좀. 그 얘기는 예전에 그 이명현 박사님이 그랬죠. 설명을 하셨죠. 워프라는 게 가능하고. 그 멕시코 과학자가 처음에 그 이론을 내가지고 이게 상대성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축지법하고 비슷한 겁니다. 제가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나라 도사님들이 많이 쓰던.
땅을 앞에 부분을 땅을 접어서 나는 한 발 떼고 다시 펴면은 네, 이동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게 공간을 수축을 시켜서 다시 팽창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한 10년 전쯤에 나왔던 거고 다만 그때 이명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뭐 태양계 전체 에너지를 써야 되고 여기 제가 본 기사의 표현에는 목성만한 크기의 엑소틱 메터라고 하는데 반물질 쪽을 반물질도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던 질량이 음인 물질. 질량이 음인 그때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없죠. 그거. 이론적으로는 있죠. 이론적으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근데 목성 크기만한 게 필요하다가 지금은 500kg 정도면 500~600kg면은 된다. 저도 이거 보고 조금 의외였던 거는 약간 놀라운 거는 당연히 저는 뭐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연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도 알고 있었는데 에너지가 그 이전보다 훨씬 적게 든다라는 게 조금 새로운 소식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일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의 범주로 끌어들인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왜 이게 요즘 갑자기 국내에서 뭐 사람들이 화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트위터 이런 데 보니까 이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한 뭐 지난주에. 근데 저는 이거 링크를 주시길래 보고 조금 더 신기했던 거는 이 워프 이거보다는 저는 뭐 알고 있던 얘기니까 이거는 별로 신기한 거 없었는데 기즈모도라는 사이트가 궁금했어요. 이 뉴스가 실려있는 사이트가. 이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좀 좋은 사이트죠. 그러니까 그 아폴로 11호 착륙을 생중계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링크처럼 생중계를 하고 있고 이 사이트 찾았어요. 그리고 뭐 닐 암스트롱이 자기가 실제로 달에 가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좀 신용이 떨어지는데 이거. 근데 약간 충분히 그 농담이다라고 보여질 만한 뜻으로 썼기 때문에. 기즈모도.com이었나요? 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은 가서 보시고요. 근데 전부 영어입니다. 알아서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이 기즈모도 사이트에만 있는 얘기면 안 되니까 크로스 체크를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많이 뒤지고. 나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이 페이퍼, 이 화이트 박사라는 사람이 쓴 그것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해는 못했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뭐 수학 많고 그래요, 막. 근데 어쨌든 간에 나사에서 이거를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래서 그 이론을 가지고 원래 10년 전에 했던 분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된다고 하다가 이 새로 하신 이 해롤드 화이트 박사라는 사람이 사실은 훨씬 작은 양으로 가능하다는 그 이론을 제시를 하면서 이분은 엔지니어더라고요. 제시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행체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요거를 실험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나사의 그 공식적인 다만 뭐 우주선을 띄워서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테이블에서 아주 작은 물건들을 가지고 마이크로스코픽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규모에서라도 그 시공간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앞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흥분하지 않으려고 아주 스스로를 억누르면서 며칠을 차분하게 봤어요, 이거를. 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론이 정비가 되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실험까지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엄청난 얘기가 아니냐 싶더라고요. 그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공간 이동도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실험하고 있고. 근데 그 엑소틱 메터라는 게 없으면 그 500kg가 문제가 아니라 1g도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상태로는 사실 그런데 뭐 이 사람은 그걸 쓰지 않고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같은 양의 에너지를 내면 되는 거죠. 그 엑소틱 메터를 사용한다는 건 그게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 엑소틱 메터는 그 웜홀 여행에서는 필수적인데 워프에서는 아마 꼭 그렇게 필수적인 건 아닐 거예요.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주 작은 규모에서라도 성과가 나온다면 이 화이트 박사라는 분이 예를 들기를 시카고 파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1943년도에 세계 최초의 핵분열 실험이죠. 그때 그 핵분열로 만들어진 에너지가 0.5와트였어요. 그 다음 해부터는 그게 이제 메가와트 단위의 전기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 얘기는 이게 아주 작아도 성공을 하면 그게 시카고 파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발전을 해나가서 그리 멀지 않는 미래는
물론 여기서 뭐 5년, 10년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아주 멀지 않은 미래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고 계셔서 멋진 말이 아닌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할 생각이, 수도 있다. 네,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긴 했어요. 이게 되게 흥분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저는 일단은 그 500kg 정도의 그 액조틱 매터만 있으면 10m 정도 되는 크기의 물체, 길이를 뭐 질량이 아니고 길이를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m 정도의 크기의 물체를 10C, 광속의 10배로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새로 이번에 최근에 발견된 그 지구형 행성 20광년 정도 떨어진 데 있다고 거기에 이제 2년이면 가는 거죠. 그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광속의 10배로 그 물체가 달린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죠?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은 여전히 유효하고 네. 광속을 초월할 수는 없는데 네. 공간을 수축하고 팽창하는 거는 광속보다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질량이 아니라 미터가 중요한 건가 봐요. 그럴 수 있을 그럴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길이의 공간을 접을 수 그런가 있는지. 봐요. 예. 또 그거보다 많은 양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센타우리 알파성이 4.3광년 떨어지는 가장 가까운 태양인데 거기까지 2주면 간다는 거예요. 2주. 그리고 상대론적 효과가 안 일어나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은 뭐 시간이 느려지고 우리는 늙고 빨리 막 이런 효과도 없고 그쪽도 2주고 우리도 2주고 그쪽도 2년이고 우리도 2년이고 이러면 이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SF 영화 같은 데서 문제가 됐던 항성간 여행에서 그 패러독스들이 생기는 게 많이 해결이 동시에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쿨하다 이거는. 이걸 찾았다면 외계인들이 진짜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우리가 뭐 아직 멀리까지 가진 못한데도 이게 된다는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해도 우리 문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인류가 이걸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수많은 다른 문명들이 아마도 거의 100% 가능성으로 존재할 이 우주에 굉장히 많은 문명들이 이 기술을 갖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미.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나타나는 UFO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극히 일부나마 2주 걸린데 2주. 못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의심했던 어떤 부분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또 하나 증명되는 게 뭐냐면은 외계인들이 인류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적대적이면 이미 정복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예. 여기 와 있다면 그 기술을 가지고 정복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더 발전하게 기다려서 정복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거는 우주가 생각보다 안전한 곳이라는 얘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스타트rek에 나오는 그 페더레이션, 우주연방, 그게 실제로 존재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스타트rek의 그 영화 중에 하나인 퍼스트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뭐냐면은 21세기 중반, 2063년에 지구인들이 최초로 외계인들과 공식적인 접촉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인들이 외계 문명과 외계 행성들의 어떤 관계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이후에 이제 페더레이션으로 그게 발전을 해나가는데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기술을 와프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그리고 우리가 행성간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문명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자력의 힘을 소유하고 있게 됐을 때 아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그 나타나서 너희들도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합류해라.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소설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네, 그러니까요. 네. 그게 뭐 50년 후, 100년 후, 뭐 200년 후일지 모르지만은 심지어 뭐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과 눈꽃만 치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전혀 다르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걸 보고. 유년기의 끝 있잖아요, 소설. 네, 아서 클락. 소설 중에 유년기의 끝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되게 좋아하는 소설인데 그게 처음에 외계인이 지구에 나타나는 순간이 미소 막 그 군비 경쟁하면서 하다가 첫 로켓을 쏘는 순간에 나타나 주거든요. 그 다음에 되게 많은 일이 막 바뀌고. 그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옛날 쓴 거니까는 이제 배경이 그런 식이죠. 뭐 워프 이런 게 아니고 첫 장면이 그거예요. 거의 첫 장이 미국하고 소련하고 거의 동시에 로켓을 만들어서 모든 발사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다 갖춰진 그 상태에서 이제 거의 뭐 내일 모레 하고 있는데 그냥 나타나 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안 쏘죠. 뭐 하러 이제 인디펜던스 데이에 나오는 그런 거대한 모선들이 도시마다 하나씩 나타났으니까 쪽팔려서 못 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을 좀 해보면은 굉장히 좀 멋있는 그런 미래가 될 수도 있죠. 예전에 뭐 아스클락이 목성으로 가는 소설 쓸 때는 보이저가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겠죠. 네. 보이저가 그 기에 나온 묘사한 그대로 갔거든요. 저 스윙바이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아스클락이 아이디어 낸 그 방법대로 갔어요, 실제로. 그럼 아스클락은 대단하죠. 그렇죠. 저는 이 화이트 박사 같은 분도 아마도 어려서 스타트랙을 보지 않았을까.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이런 꿈을 주고. 그런 걸 안 본 분이 이렇게 황당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 대부분은 말로 끝나는데 이분은 수학을 아시니까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 이동도 하고 있고 지금 준비 실험하고 있고 워프도 실험하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그 스타트랙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들이 하나둘씩 공간 이동을 실험하는 사람들도 스타트랙 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험하게 됐다라고 그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으니까. 그 영감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게. 영감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대해 봅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제가 앞으로 한 뭐 바라건대 한 50년은 더 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요즘 추세를 봤을 때. 네. 그럼 이제 정확하게 2063년인데 그 스타트랙에서 퍼스트 컨택트를 했던 그러네. 이것도 좀 운명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맞네요. 별 상관없어 보이는 걸 연관시키는. 아무튼 하필 우연히 지금 2013년. 예. 그렇기 때문에 늙어서 뭐 몸은 아프고 할망정 뭐 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못 타도 될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인류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저걸 하는구나 보기만 해도 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정말, 저 심각한데?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코너. 오늘뿐만 아니고 매 시간의 메인 코너. 뉴턴의 발가락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지난 시간에 끝날 때 우리끼리 여기 정리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뭐 할까요? 어쩌고 하다가 달 탐사에 대한 요청이 많다. 네, 그 얘기를 아마도 우리 파토님 팬들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예, 그렇게 했죠. 달 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는 적어도. 예. K 박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셨고 또 제가 또 본 기억도 있고 그래서 거의 예고가 된 상황인데 이번 시간에는 달 탐사에 대한 달 탐사의 모든 것, 그 진실과 거짓, 추악한 달의 이면, 달의 뒷면 그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좀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인사도 이제 소개도 드렸지만은 이를 위해서 새로 모신 분이 이제 그 달 탐사 전문가신가요? 로켓과 관련된 로켓 과학자시죠. 로켓, 뭐 우주선 이런 분야의 전문가신 우리 K2 박사님. 등산 전문가.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등산복이 떠오르는 저와 다른 공학 박사님이십니다. 공학 박사. 박수로.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의 첫 게스트, 공식 게스트. 공식 게스트. 근데 또 K 박사님께서 뭐 로켓, 뭐 우주선 전문가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부담스러운 게 이쪽 공학 계열은 보통 또 우주선 하나 만들 때 그 분야가 엄청나게 갈리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뚝딱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미친 과학자를 보면 집에서 혼자. 그럼 이제 그 고무줄로 만드는 로켓이 이런 거 할 때는 혼자 뚝딱 하는데. 물로켓이라고. 예, 물로켓 같은 거는. 예. 그러면 이제 K2 박사님은 그 중에서 뭘 맡고 계신가요? 현재 맡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는 뭐 이제 나로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뭐 거기서 이제 열 차폐체. 그러니까 열 차폐체, 그 타일들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쪽을 조금 연구했었고요.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로켓 관련된 거는 이제 뭐 기본적인 수준 정도 뭐 이해하고 있고. 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달 로켓을 뭐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달 로켓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가셔서 그 열 차폐체를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하는 분들이 다 아는 분들일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뭐 좀 당황스러우시죠, 이 분위기. 이 방송 분위기. 너무 재밌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달에 우리가 이제 1969년도 뭐 이럴 때 갔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폴로 11호 한 번 갔다 온 줄 알아요, 그냥. 이게 뭐 과학자분들은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사실 그래요. 달에 사실은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았었나요?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그렇죠. 달에 착륙을 했고. 13호는. 아폴로 13호는 고장이 나서. 들어왔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아폴로 13호. 아폴로 13호라는. 그게 또 13이 또 불운한 숫자라서. 그러게요. 그 연관이 뭐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17호까지 나머지 6대는 다 무사히 착륙을 해서
사람이 다 착륙을 했고 네. 그래서 총 12명이 달에 갔다 왔어요. 12명이. 그러니까 달에 발을 디뎠다 온 사람은 12명이. 아, 그럼 이제 위에 이제 거기서 예, 교도소 오비터에서 있고, 예, 예. 있던 분들도 계시고. 예. 저 항상 생각할 때 그분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달의 뒤편으로 간 사나이라는 예, 그 내린 사람들은 오히려 예, 아폴로 11호의 조종사였던 예. 마이클 콜린즈였나요? 콜린스. 예. 예,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아주 얇은 책인데 아, 요즘은 또 그런 게 좀 약간 대세잖아요. 약간 뭐 약간 음지에 있다가 뭐 이런 그렇죠. 빛을 예. 보지 못한 예, 이런 예. 사람 굉장히 감명직편 책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 예, 그렇군요. 아주 싸요. 이게 광고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굉장히 괜찮은 책이더라고요. 내린 분은 내린 분대로 또 그 예. 돈 분은 돈 예. 분대로 또 어떤 그 돌고 느끼고 있다가 이제 예. 두 사람이 갔다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네. 맞아서 이제 데리고 왔던 그 사람. 절대 고독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예, 예. 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요 저는 약간 오늘 달 탐사 얘기한다 그래서요. 달에 간 적이 없다는 생각을 사실 되게 믿고 있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굉장히 네. 뭐랄까 설득력 있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네. 이 뭐지 우주 비행사들 인터뷰하면 막 이렇게 시선을 피하고 이러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안 간 줄 알았는데 여러 번 갔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갔긴 네. 갔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매번 다 연기를 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 사람들을. 네. 예. 그러네요. 돈도 많이 들고 그거 뭐 몇 번을 간 거죠? 11호부터 17호까지 6번을. 6번을. 예. 13호만 실패하고 다 성공했으니까. 그게 가짜라면은 뭐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지. 그렇죠.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 여러 번. 하면서 가짜를 계속 네. 만들어요. 세 그럴 필요가 번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6번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처음 간 날이 제가 네. 보니까는 1969년 7월 20일이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녹음하고 있는 우리 지금 날이 7월 18일인가 그렇잖아요, 오늘이. 아. 네.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가요. 이게 우연이에요? 와 소름 돋았어요. 야, 기가 막힌데, 진짜. 와. 근데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어요. 이거 꼭 따지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아, 예. 7월 20일인데, 네. 미국 시간이고, 에이, 우리나라에서는 7월 21일이다라고 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에이, 계세요. 뭐, 이틀인 줄 알았더니 3일이면 맞짱 꽝이지 뭐. 황이죠 뭐. 네. 도착 시간도 실제로 7월 20일 미국 시간으로 밤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는 7월 21일이 그렇군요. 그럼 7월 21일. 네. 3일 후. 네. 네. 꼭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뭐 별 시한 얘기였어. 잘 반응은 좋았어요. 맞춰서 끊어줄 테니까 네. 계속 가세요. 반응은 좋았어요. 아니 네. 아까 그 달탐사에 대한 되게 마음에 좋아하는 조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되게 유명한 건데 달탐사 거짓이라는 폭스 예, TV에서 예. 한 굉장히 근데 유명한 거기에 다큐멘터리예요. 보면 스탠리 큐브릭이 그걸 예. 연출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스탠리 큐브릭한테 그 달탐사 관련된 농담은 스탠리 큐브릭한테 달탐사를 하는 페이크 영상을 찍어달라고 감독을 맡겼는데 매사에 철두철미했던 스탠리 큐브릭이 로케이션으로 달을 요구해서 달에 가서 직접 찍었다고. 그것도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재촬영하느라 여러 번. 재촬영을 위해서. 재촬영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모르게. 그죠? 그 썰이 있어요. 그게 뭐 디즈니가 스폰서를 하고 네, 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을 네. 하고 뭐 또 누구 유명한 사람이 뭐 시나리오 쓰고 그랬다고. 네. 왜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그 달에 안 간 근거로 얘기되는 뭐 깃발이 흔들린다거나 네. 뭐 그림자가 각도가 다르다는 둥 네. 사진에 별이 없다. 네. 이건 다 밝혀진 얘기거든요. 이미 뭐, 이제 네. 다 밝혀져서 그걸 아직 꼭 믿고 있다면은 좀 인터넷을 그렇죠. 뒤져보고 머리로 좀 때려야 네.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한 10년 전에 다 네. 좀 정리가 된 얘기인데. 좀 설명해 주세요. 깃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잡고 흔들었고요. 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잡고 흔들었고 그 깃발 자체가 조금 빳빳한 그런 거라서 흔들어도 선다면 잠깐 이제 여진이 남는 그거였어. 손 안 댈 때는 안 움직여요. 아무리 그 다른 영상 보더라도 손 댈 때만 움직이고. 중력이 작으니까 쉽게 금방 흔들리나. 처지지 않고 아, 이제 어느 정도 네. 체고 그렇군요. 처지지 않도록 또 이제 폴대를 세우고. 네. 그러니까 달에 같이 갔는데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바람이 안 부는데 깃발이 풀리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보기 싫을 테고. 폼이 안 나잖냐.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네. 뭔가 풀려기게 보이게 하기 위한 효과를 일부러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모론자들은 그걸 보고, 네, 그걸 보고 오히려 네. 이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원이 태양 하나밖에 없는데 그림자가 여러 각도로 나온다. 네. 근데 사실 그건 지형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네. 뭐 지구상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 아주 흔히 이제 인터넷 사이트 하면은 비슷한 사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분명히 네. 태양 하나인데 지구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림자가 다 방향이 달라요. 간절 없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거짓이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너무 웃기는 게 광원이 2개면 그림자가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림자가 2개가 나와야죠. 그렇죠. 2개가 나와야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기초적인 얘기인데. 기초적인 건데 사실 믿는다는 게 참. 그 사진에 별이 없는 것도 그 노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 카메라로 한번 사진 찍어 보세요.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노출을 길게 해야지 나오는데. 삼각대 세우고 오래 해야 사람이 나오게 짧게 노출을 줄였는데 사진이 찍힐 리가 없죠. 별이 찍혔으면 가짜죠.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다 해결이 된 문제인데 아직은 좀 궁금해하는 면이 있다면은 당시 기술이 69년도인데 당시 기술로 그렇게 굉장히 서둘러가지고 쏜 건데 그 기술로 달에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또 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려면 이제 달에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기술과 어떤 능력들 그걸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이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과학적인 얘기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우리 K2 박사님.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여러 번 소개를 박수 한번 더 치고. 은행에 나올지도 몰라요. 달에 가려면 로켓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론이란 거는 달에 가기 위해서 뭘 속도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가서 어느 항로로 가서 착륙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계산들일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한데 이런 뭐 로켓의 어떤 구조랄까 뭐 어떤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살짝 좀 설명을 해주세요. 로켓의 구조라고 하면은 뭐 일단 뭐 몸체가 물론 있어야 될 거고요, 그죠? 네. 팔다리가 또 이런 거 좋아요. 광고 취급하면서 설명해줘요. 근데 이제 하늘을 이제 빠른 속도로 날려면은 팔다리는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그렇죠. 연필 같이 생긴 그 몸체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띄워 올려야 되니까 엔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주 공간 같은 경우는 산소가 없는 공간이니까 이제 황열을 갖고 불을 태우려면은 산화제까지 같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켓 무게가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로켓은 뭐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연료죠. 90% 이상이 아폴로 우주선도 로켓의 90% 이상이 다 연료였고 전체 무게가 3,000톤이 됐었어요. 3,000톤이요. 네. 와. 그게 산화제랑 연료가 섞여서 이제 산화제 같은 경우는 보통 산소는 기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액화 시킨 산화제를 써가지고 영하 한 180도 정도로 냉각을 시킨 이제 연료를 갖다 싣고 갔죠. 3,000톤. 연료가 90%니까 그 중에 2,100톤이 되겠죠. 연료겠군요. 세턴 5호 로켓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폴로를 쏘아 올린 로켓이. 그게 높이가 100m씩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여태까지 인류가 개발한 로켓 중에 가장 큰. 현재까지도. 근데 그게 보면은 뭐 엄청난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개발되는 로켓이 세턴 5보다 훨씬 떨어지냐 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때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연료를 많이 넣어야지 겨우겨우 지구를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0m까지 끌어올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의심스러웠던 게 어릴 때 소년중앙 같은 데서 본 로켓은 그렇게 크고 막 우람하고 멋진데 좀 갈수록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을 주니까 이게 뭔가 싶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재밌는 거는 엔진 같은 경우도 추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발휘해서 뉴턴의 뭐 세 번째 법칙이죠.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지구로부터 이제 물체를 띄어 올리는데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쇠를 썼겠죠. 뭐 기술이 뭐 플라스틱 재질이 있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로켓 몸체 무게 자체도 워낙 많았고 근데 그걸 딜레마인 게 그거를 띄어 올리려다 보니까 연료가 많이 들겠죠. 근데 엔진 출력도 그리 좋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연료를 집어넣으니까 무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또 세게 만들어야 되고 또 연료를 더 넣어야겠죠. 악순환이군요. 악순환인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타협이 돼서 지구를 탈출할 정도의 크기로 만들다 보니까 100m에 3,000톤이 된 거죠. 그렇군요. 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자주 본 로켓은 그 스페이스 셔틀 우주 왕복선인데 퇴역했지만 요즘은 퇴역을 했죠 결국은. 이 친구들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거잖아요. 멀리 안 나가고 인공위성 비슷하게. 이런 경우보다는 추력이 더 세야 되죠. 그렇겠죠. 탈출을 하려면. 그 탈출 속도라는 게 우리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초당 초속 11.2km로 11.2km. 초속 11.2km를 내면 네.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나갈 수가 있는 거군요, 우주로. 네네. 그거를 내기 위해서 당시에는 이제 그 크기의 연료와 그런 거대한 로켓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게 훨씬 사실 파이오니언이 보이전이 그 이후에 나간 것 지구를 다 떠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좀 가벼운가요? 어떻게 좀 쉽게 나가나요? 아니면 다른 이후에 유인 우주선은 안 갔으니까 요즘 화성 보내는 이런 로켓들은 세턴 5보다 훨씬 작은 상태의 네. 비슷한 힘을 내는 건가요? 공학자들이 그러니까 네. 로켓을 만들 때는 물리학자들이 연소라든가 네. 뭐 화학적인 연료를 이용해서 불을 태우는 뭐 그런 힘을 내는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 놓으면 공학자들은 이제 효율을 높이는데 온 힘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폴로 우주선이랑 지금 우주선의 근본적인 개념은 어차피 화석 연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다른 바가 없는데 엔진의 효율은 엄청나게 향상됐고 그다음에 몸체의 재질이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네. 훨씬 빠른 속도로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은 된 거죠. 근데 앞서 뭐 말씀하셨던 뭐 워프라든가 뭐 이런 개념은 이제 완전 도약을 하는 기술의 네. 도약이 될 거고 네. 지금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개념에서는 가장 뭐 계속 효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69년 당시의 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할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보다 지금 그렇게 많이 또 발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워프라는 그런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했고 그때 기본적인 방법은 그때 지금 걸 거의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또 뭐 첨언을 드리자면 그거를 개발했던 총괄했던 박사는 이제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독일의 V2 로켓 네, 만들었죠. 그렇죠. 네, 나치에 속해 있었던 박사였고 이제 거기에 개발했던 V2 로켓 런던 폭격에서 적용됐던 그 로켓이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세턴 5나 이런 로켓의 어떤 전신이 됐다고 네.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가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네. 1900년대 초의 자동차나 네. 지금의 자동차나 네. 뭐 편의 시설이라든가 뭐 효율은 발전했겠지만 조금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다. 네. 로켓의 경우도 그렇게 보면 예, 되겠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앞으로도 당분간은 네. 진짜 워프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렇죠. 네. 69년도 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하다 보니까 네. 그 69년에 굉장히 옛날인 줄 알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옛날 아니에요. 제 태어날 때쯤이니까. 굉장히 늙게 들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옛날이 아니고 네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필요한 기술들 사실 네. 뭐 우주에서 도킹을 하고 뭐 랑데부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그 전에 다 연습이 되어 있었고. 예. 네. 이게 사진 기술이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달라진 게 문제예요. 그때는 영상질이 너무 나쁘니까 되게 옛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흑백 그런 막 거. 이런 네, 거. 사진에 네. 그 화면도 막 되게 끊기고 막 소리도 네. 제대로 안 들리고 굉장히 옛날 같은데 중요한 건 영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옛날에 영상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중세에 이럴 땐 영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 그 아폴로 프로젝트 한참 진행될 때 러시아에서도 우주 개발을 같이 했었는데 예. 러시아 쪽은 오히려 그런 방송 기술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네. 오히려 지금 미국 쪽 뭐 자료는 엄청나게 많은데 아하. 러시아 쪽은 뭐 되게 조용히 진행됐었죠. 아, 그랬군요. 네. 그런 문제가 또 네. 뭐 비밀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좀 기록물이 촬영이 많이 안 되고 좀 이런 부분이 그렇죠. 있었군요. 약간 공산국가다 보니까 좀 비밀스럽게 진행된 것도 있고 네. 그 세르게이 코롤레프라고 그거를 개발할 때 폰 브라운 박사랑 경쟁 위치에 있었던 분은 네. 죽을 때까지 존재가 드러나질 않았어요. 러시아에서. 우리 K 박사님이나 K2 박사님도 같은 운명을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아, 이대로 죽지 않을까요? 언젠가 밝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그런 베이스는 있었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는 컴퓨터. 우리가 이런 그 로켓을 쏘아 올리려면은 많은 계산이 필요하고 그때 당시의 컴퓨터 기술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60년대 슈퍼컴퓨터가 지금 스마트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그때 어떤 그런 컴퓨터 기술 같은 걸로 이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었나 이런 의심을 또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저도 그때 제가 기계공학 쪽이다 보니까 네. 뭐 이제 그 전자나 컴퓨터 분야는 잘 모르지만 당시 아폴로 13 뭐 영화에도 좀 나왔었는데 네. 당시에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방향 잡고 그러는데 그 수작업을 하는 영상들이 막 나와요. 손으로 계산을. 그러니까 삼각측량 같은 거를 뭐 직접 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그러니까 로켓이라는 게 발사됐을 때도 우주에
뭐 발사된 순간부터 우주인 3명이 로켓 제어를 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네. 지상에 있는 교신국이라든가 뭐 중앙통제센터나 이런 데서 어떤 측정된 뭐 데이터나 이런 걸 계속 라디오션으로 보내고 네. 그걸 받아가지고 조종이 됐었기 때문에 뭐 엄청난 뭐 컴퓨터를 로켓에 실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럼 뭐 당시에 컴퓨터 기술로도 얼마든지 그 네. 케이프 캐너베럴인가요? 그 중앙 관제센터하고 네.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얼마든지 네. 그 계산하고 수정하고 해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은 아니에요. 그 궤도라는 게. 예. 예.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뉴턴 역학으로 웬만큼 네. 다 해결이 된다고 네. F는 MA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거기서 출발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슈퍼컴퓨터가 필요할 정도의 복잡한 계산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 아폴로 우주선 같은 경우도 그 부수적으로 추력기라는 게 있어요. 네. 조그마한 로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가 벗어났다거나 했을 때 네. 살짝 이제 로켓을 분사해서 자세 조정을 하는 거죠. 지금보다 그 당시 우주 비행사들은 조종 경험이나 그런 게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실제 달 착륙할 때 그 착륙 지점이 잘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네. 돌 같은 게 막 있어가지고 닐 암스트롱이 수동으로 조절해서 피해서 착륙을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뭐 네. 조이스틱 같은 거 조정해가지고 예, 그런 추력기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그러게요. 이렇게 사실 매뉴얼로 뭐든지 할 때가 더 잘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전자로 바뀌어서 굉장히 발달한 것 같지만 네. 손으로 하는 걸 괜히 복잡하게 전자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하도 타이핑을 많이 해가지고 네. 글씨도 안 써져요, 지금. 문 손으로 열면 될 걸 자동문으로 여는 거고. 그러니까, 예. 굉장히 더 복잡한 기술들이 있지만 그게 없다고 못 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또 재밌는 사실이 또 러시아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같이 경쟁 구도에 있었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주인들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주선 개발할 때 무인 조종 기술을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를 하고 출발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귀환선이나 이런데 전혀 조종관 같은 게 보이지가 않았고 그게 혹시 뭐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최후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래서 그게 우주인을 믿고 그게 있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폴로한테 지고 그 소련이 70년대에 무인 우주선을 착륙을 시켜요, 달에. 네, 그리고 돌아왔어요, 또. 네. 달 성분을 채취해서 왔거든요, 네. 소련도. 네, 사람은 안 태우고 무인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선전을 해요. 자기들은 그 비용의 10분의 1밖에 안 들이고 달 암석을 손에 넣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만일에 진짜 그 미국이 가짜로 연출을 했다면 착륙을 소련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네. 당연히 소련이 추적을 해서 네. 이제 착륙하고 돌아오는 거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는 또 그 미국과 소련의 정부를 동시에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가 그렇죠. 결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있어야지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괜찮은데 달 착륙이 이제 가짜다라고 하는 음모론은 다른 음모론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다른 음모론들은 뭔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요. 네. 달을 갔다 왔다라는 거는 너무나 누구도 부인 못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모론이 나온다는 걸로 저는 다른 음모론과 좀 다른 음모론이 아닌가. 진짜 그렇죠. 보통 네. 음모론은 모자라는 정보를 스토리나 상상력으로 그렇죠. 채워서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뭐랄까 되게 많은 정보에서 거짓말처럼 보이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다는 게 참 신기해요. 믿는다면서요. 아까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믿었어요. 여러 번 간지 지금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미국에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어떤 과학자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우리 잘못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렇기도 네. 하고. 제 책이 그래서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책으로 읽지 않고 다들 주워 듣고 그렇죠. 그냥 인터넷으로 뭐 보고 그렇게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만큼은 우리가 달엔 적어도 여러 번 갔다 왔다는 정도는 이제 믿자는 거죠. 뭐 서로 믿자는 거고 다만 달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부분은 제가 발간한 그 외계 문명과 우주의 비밀 절찬 판매 중 간접 광고. 외계 문명과 인류의 비밀 여러 번 얘기하게 되네요. 좀 자연스럽게 시중에 절찬 판매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근데 이 로켓이 네. 3단이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뜰 때 쓰는 그 로켓이 일단 맨 밑에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얘를 버리고 2단이 또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3단이 또 하는데, 이 원리는 이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단분리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질량을 줄이자는 거죠. 뭐. 질량을. 예. 뉴턴이 발견한 그런 질량 가속도의 법칙 네. 갖고 얘기를 하자면은 같은 힘을 이왕 줬을 때는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0m 높이의 3,000톤의 무게를 달까지 갖고 가자면은 그거보다 훨씬 엄청난 양의 가속시키자면은 연료가 필요할 텐데 네. 뭐 1, 2, 3단으로 나눠가지고 네. 연료도 좀 나눠 담아가지고 아. 예, 첫 번째 단이 다 연료가 소진됐을 땐 떼버려가지고 질량을 이제 줄이면은 몸체에 남은 몸뚱아리 질량이라도 줄이면은 그만큼 더 가속도가 좀 빨라지고 예, 다른 1단을 떨어뜨리면서 그 입이 붙어있는 그 속도에서 그렇죠. 2단이 다시 점화를 점화를 하면서 해서, 거기에 예. 속도를 더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가속을 하고. 한 방에 쏘으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네. 예, 여러 단계로 팡팡팡 쏘는 거죠. 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기술들은 지금 뭐 우주왕복선이나 이런 데도 다 쓰이고 있고 네네. 이번에 올해 1월에 발사한 우리나라 나로호도 2단 로켓을 아, 기본으로 그랬죠. 구성이 됐죠. 예. 합리적으로 연료와 무게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네.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기술도 있었고 계산도 가능했고 컴퓨터도 충분히. 근데 이제 그 또 하나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우주에 나가는, 물론 이제 달에 가기 전에도 우주에 나갔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나흘씩 또 달이라는 먼 데까지 갔다 오는 이런 상황에서 그 무중력이라는 환경에 대한 그 적응이나 대비 이런 것도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나요? 우주에 나가려면, 달에까지 갔다 오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무중력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중력이 없는 경우는 뭐 혈류가 거꾸로 보통 몸체 아래쪽에 많이 몰려 있다가 머리 쪽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 뭐 좀 뭐 신체가 좀 이상해진다든가. 아,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키가 커진다고도 그러죠. 이렇게 척추 부분이 다시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우주인들이 좀 안정감을 가져야 될 거고. 거울을 딱 봤는데 키가 커져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막 뭐 좋아하고 이러면 되는 거고. 얼굴은 부어 있고. 일단 이소연 박사 그 소유주 타고 갔을 때 예. 그런 신체 변화 생겨가지고 뭐 재밌었고 아. 또 한 가지가 평형감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보통 지상에 있을 때는 평형감을 느끼는 부위가 눈이랑 귀에 있는 세방고리관 네.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갖다가 가리킬 때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데 우주에 나갔을 때는 실은 우주선은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위아래가 있게 아무래도 만들겠죠. 그렇겠죠. 뭐 친숙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주에 나가면은 세방고리관 귀에서는 중력이 없는 막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두 가지 감각이 서로 일치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현기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겠네요. 예, 그걸 갖다 우주멀미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도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실은 이소연 박사 이번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거를 미리 안정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 감각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회전 의자 같은 걸 두고 한 30분씩 돌려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코 잡고서는 네. 코끼리 코하고 돌다가 예, 그렇죠. 뭐 한 몇 바퀴만 돌고 돌아도 자빠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30분씩 그걸 돌다 보면은 뭐 엄청 기분 나쁘고 현기증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익숙해지라고.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이소연 박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러시아 가서 받은 훈련 중에 그게 제일 기분이 나쁘고 싫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키 밑에 이런 건 효과 없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한번 붙여보려고 할 거예요. 그 우주 공간에서 그 무중력 상태에서 멀미 나서 토하면 아주 끔찍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하기 싫습니다. 우주 멀미라니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한 멀미겠죠, 아마도? 네, 거의 뭐 처음에 가서 2주 정도는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우주인들이 있다. 근데 그것도 저희도 뭐 사람마다 멀미를 한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금방 적응하고 뭐 놀러 다니는 우주인, 국제 우주정거장 보면은 그런 우주인이 있는가 하면 가서 뭐 계속 고생하는 그런 우주인들. 체질에 따라 다르겠군요, 그것도. 예. 달에 가는 거는 그렇게 사실 짧은 여행인데 뭐 4일 걸리나요, 그렇죠? 그렇죠. 3일. 3일 정도. 3-4일 걸리죠. 적응할 기간도 없이 그냥 갔다 오는 경우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그렇죠. 예. 가서는 하고 그 이전에 그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들은 이미 우주에 한두 번씩 다 나갔다 온다. 네. 지구궤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달에 이제 갔으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구 궤도를 몇 바퀴 돌다가 힘을 받아서 휙 나가서 달에 가서 달 궤도에 이제 돌다가 내려가잖아요.
그 달 궤도에는 그 궤도선이 떠 있고 네. 거기서 착륙선이 떨어져 나와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기술적으로 좀 위험하다 네, 어렵다기보다는 네. 비행기도 항상 제일 위험할 때가 이륙할 때고 착륙할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의 뭐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뭐 수동으로 착륙했다고 말씀하셨던데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은 지구는 그 대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날개를 펴고 네. 양력이라는 걸 이용해서 서서히 하강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스페이스 셔틀이 그런 식으로 비행기처럼 그렇죠. 되었죠. 예, 되돌아올 때 그렇게 돌아오는데 네.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날개를 펴봐야 전혀 힘을 못 받을 거고 그냥 역추진이라고 해서 그 몸체 그대로를 똑같이 로켓 원리 이용하되 천천히 추력을 줄여가면서 지상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어떤 속도로 달에 부딪힐지 모르는 거죠. 솔직히. 낙하선이고 뭐고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화성 같은 경우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낙하산을 펴서 이제 탐사 로봇을 보냈잖아요. 근데 네. 달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 역추진이란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그 떨어지는 거를 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네네.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 내려야 되는데 그걸 아까 수동으로 그렇죠. 윌 암스트롱이 그래서 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인 주 추력은 있을 거고 네. 이제 아까 스러스터라고 이렇게 옆에 뭐 이런 조그만 거. 로켓들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방향을 조절하면서 내려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요철이 많거나 이런 지역은 또 피해가면서도 내려야 되니까. 그 눈으로 보고 내렸나요? 그걸? 네, 눈으로. 그럼 상당히 빨리 내려갔을 텐데 네.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그렇죠. 내렸다. 그 이제 그 달 착륙을 안 믿는 주장 중에 하나가 그렇게 역추진을 해서 내려갔으면 왜 밑에 크레이트 같은 게 안 피었냐 그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비스듬히 이렇게. 이동하면서 착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역추진도 달의 중력이 작으니까 그렇게 네. 크레이트가 생길 만큼 세지도 않고 또 달 표면은 딱딱해요. 그 착륙한 데 자체가 그 진흙탕에 착륙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크레이트가 패이고 그럴 때가 아닌 거죠. 네. 아 그게 참 왜 발자국 찍힌 거 있잖아요. 네. 또 음모론자들이 네. 이 습기가 있는 흙에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근데 습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게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근데 그 애기들 파고다에 찍으면 발자국 찍히잖아요. 습기 없어도 잘 찍혀요. 아, 그렇죠. 네. 네. 잘 다 해봤을 거면서 사람들이 또 누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암스트롱이 그 육성으로 거기 내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교신한 내용이 네네. 있는데 보면은 뭐 창밖으로 이렇게 바깥에 달 표면을 보니까 이제 파우더 같은 느낌의 그런 먼지 덩이들이 뭐 어느 두께로 깔려 있는 것 같다. 뭐 문 열고 이제 내려가겠다. 그러다가 네. 마지막에 뭐 인류에게는 그렇죠. 뭐 커다란 도약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두께의 먼지가 쌓여 있으면은 발을 밟는 순간 그게 꽉 묵직하게 이렇게 눌려서 작업이 잘 나죠. 생깁니다. 아주. 그 바람이 없고 하니까 이게 그렇죠. 뭐 네. 손상되지도 않고 거의 그 그대로. 발자국 그대로 네. 그렇겠군요. 그럼 이제 내려가지고 아폴로 11호의 경우는 다니면서 사진 찍고 뭐 이러고 좀 있다가 네. 온 거죠. 네. 뭐 좀 암석 채취 좀 하고 스티치 있네요. 예. 됐어요. 예. 두 사람이 내려가지고 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또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귀환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크레이터 얘기도 여기서 또 나오거든요. 네. 이게 떠야 되는데 다시 착륙선이 그때는 좀 센 트러스터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추진력이 그때 밑에 네. 뭐 크레이터가 남아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달 착륙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은 두 조각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2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착륙할 때는 몸통 전체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하반신을 두고 네. 나머지 상단부가 약 한 15톤 정도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커맨드 모듈이랑 다시 도킹해서 돌아온 거죠. 15톤 정도면 뭐 거긴 6분의 1이니까 훨씬 작은 그리고 에너지로. 몸체도 작았고. 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내릴 땐 다리가 있는 거하고 위에 동그란 거가 이렇게 내려서 그렇죠. 올라갈 때는 얘만 올라가죠. 네. 다리 있는 부분이 네. 밑에는 남고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제 그나마 네. 지구에 돌아올 때는 그것도 버리고 그것도 버리고 네, 커맨드 모듈에 있는 약간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세기 네. 모양으로 생긴 그거만 타고. 예, 귀한선만 타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지구로. 그래서 나중에 저는 생각한 게 그것들을 나중에 나가서 다시 모으면 아하. 박물관처럼 모자가 되겠다. 그 옛날에 보물 찾듯이 그때 흘린 그 자네들을 찾아오면 예, 굉장히 거기 현장에는 비슷한 네. 모형 세워놓고 예. 이걸 진짜 가지고 현장에는 있어서, 모양 네. 세워놓고 가짜는 팔아먹고 진짜는 팔아먹고 가짜는 놔두고 다리 갔다 왔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재밌게 하려고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과학적인 증거인가요? 네, 아주 과학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그 달 궤도 탐사선이 지금 달 궤도를 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 예. 네, 거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다. 그때 네. 아폴로호들이 남겨온 모듈들이 다 찍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진들은 다 인터넷에 공개가 돼요. 네. 네, 물론 그것도 조작이라 그래 말만 넣었지만. 그럼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뭘 갖고 와도 그것도 가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네, 다 어디서 안 만든 믿어버리면은 거고. 대체 메이드 인 그렇지만. 차이나 잘 보면 찍혀있다는데. 네, 그 사진들도 다 찍고 있고, 그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그래요. 뭐 간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떠가지고 이 도킹도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이게 뭐 몇백 미터,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총알을 써서 뭐 파리의 뒷다리를 맞추는 기술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아닌가요? 저도 제가 도킹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상대 속도라는 게 있으니까 실제 네. 우주선이 돌고 있는 속도는 상당히 빠른데 네. 이제 유사한 속도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물체끼리는 상대 속도로 봤을 때는 그렇죠. 예, 뭐 서로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예, 물론 그렇다고 뭐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 수는 없지만 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ISS에 뭐 소유주가 도킹을 한다. 네. 그러면은 ISS도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고 네. 소유주도 돌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정밀하게 아주 팍 맞는 뭐 이런 걸 도킹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둘이 비슷한 속도로 도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한 상태예요. 네, 서로에게는 뭐 네. 정지한 상태나 다름없는 네. 우리가 차 몰고 갈 때도 100km로 몰고 갈 때 그렇죠. 옆에 100km로 같이 가고 있으면 뭐 서로에게서 뭐 인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욕도 예, 하고. 예. 네.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 경우인 거죠. 예, 아주 정확한 비유이신 것 같아요. 제가 비유는 좀 잘 들어요. 제가. 수학은 몰라도. 수학은 몰라도. 저도 이번에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닐 암스트롱이 네. 첫 번째 달 착륙 말고 첫 번째 기록이 또 하나 있어요. 아, 예, 우주 도킹을 제일 먼저 했던 예, 아폴로 11호 타기 전에 예, 타기 전에? 예, 파룬가에서 이미 연습으로 다 그럼 뭐 도킹 지구궤도에서? 연습, 예, 지구궤도에서 예. 다 도킹 연습하고 도킹 랑데뷰는 그 이미 소련도 하고 있었고 예. 예, 그렇게 예, 어려운 기술도 많이 힘든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주선들, 로켓들의 그 역사 속에서 도킹을 실패한 적이 있나요? 시도를 했다면은 거의 성공을 네. 아니, 실패를 했다면은 아예 만나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 아, 버렸거든요. 예. 네, 그래. 근데 이제 도킹 실패가 아니고 이제 아폴로 개발하면서 숱한 사고는 되게 많았어요. 예. 그때 뭐 불나서 막 죽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 음모론자들은 또 그것도 그거 그렇죠. 때 죽이려고 사건이죠. 뭐 네. 입을 막으려고 죽이려고 막 그랬다고. 그때 그- 거대한 음모로. 네, 거기 선장을 하시던 분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정부에 대해서 사실 실제로 그렇긴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그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근데 아폴로 그때 죽은 사람들은 전부 아폴로 11호 뜨기 2년 전에다. 예, 그 기간 동안에 아무도 없어요, 죽은 사람. 아, 아폴로 11호 근처에 아무도 없고. 예. 예, 아폴로 11호 뜨기 2년 전에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은 그때 다 죽었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다시 지구로 오잖아요. 커맨드 모듈의 머리 부분, 네네. 그 부분이 리엔트리 비클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약간 저 원뿔 같이 생긴 그렇죠. 거죠. 예, 예. 거기에 이제 3명이 이렇게 120도 간격으로 나눠서 탈 수 있게 돼 있고 네. 이제 원뿔 모양으로 생긴 이유는 이게 이제 제 분야가 나오는 건데 그 밑에 평평한 그 부분을 네. 실은 아래쪽을 바라보게 해서 지구로 돌아와요. 왜냐하면은 지구로 돌아오는 속도가 네. 너무 빠르다 보면은 이제 공력가열이라는 게 있는데 마찰이죠. 이제 공기랑 물체가 마찰을 네. 하면 보통 뭐 사람이 달리는 속도라면은 차가 달리는 속도라면 괜찮은데 네. 탈출 속도 비슷하게 하다가 지상으로 돌아와서 공기랑 마찰이 시작되면 뭐 시속 수천 킬로 막 수만 킬로 되는 속도니까. 그렇죠. 표면 온도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예전에 그 저기 스페이스 셔틀이 돌아오다가 그렇게 해서 콜롬비아가 타버린 적 있죠. 그랬었죠. 예, 사고 난 적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속도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그 일부러 넓적한 쪽으로 아래로 해서 저항을 돌아오고. 최대화하는 거군요. 예, 그럼 그리고- 열이 많이 생길 텐데. 그렇죠. 그 열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 아래쪽에다가 그 열차 패체를 열. 붙이는 거죠. 전공 분야인. 그렇죠. 예. 근데 말이 뭐 열차 패체지 실은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목욕탕에 있는 타일 있죠. 그런 타일들을 붙였다고 아주 좋은 생각하시면 거. 돼요. 네네. 제가 옛날에 그 스페이스 셔틀 쏘고 할 때도 막 네. 지연될 때 네. 제가 숱하게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타일이 떨어져 있고 타일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카운트다운을 미루고 뭐 이런 일 굉장히 어릴 때 많이 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콜롬비아 사고 때도 네. 실은 뭐 이게 확실히 밝혀졌는지 그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륙을 하는 시점에 실은 아까 말씀드린 액체 연료가 워낙 온도가 낮다 보니까 네. 밖에 그 수분들이 응결이 돼서 얼음이 이렇게 층이 있거든요. 나로 네. 발사할 때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발사할 때 예, 뭐가 떨어지죠. 네. 근데 그게 떨어지면서 그 열차 폐체를 건드렸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모르고 그게 올라갔다가 돌아올 때 문제가 돌아올 되는 때 거군요. 이제 공력가열로 다. 그럼 실제로 온도가 거기서 막 수천 도씩 올라가요. 예, 수천 도씩 올라갑니다. 수천 도면은 사실 이게 재질이 뭐죠? 이 착륙 그러니까 리엔트리. 기본적으로 재질이 뭐 새라고 본다면은 새는 네. 보통 1,500도 정도가 그러니까요. 녹는 점이기 때문에 네. 3,000도 정도라면 뭐 다 녹아버리고 안에 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뭐 사람은 뭐 1,500도 전에 이미 예. 그거를 막는 게 이 열차표막. 그렇죠. 예. 아, 그럼 대단한 일을 하시는군요, 우리 K2 박사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달에 간다 그러잖아요. 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목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네. 갔다 올 때 이제 그 연구 결과 이런 기술이 쓰이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야, 그때는 막 이런 데 안 오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화도 안 되고 막. 그때 불러주시면은 뭐 조금 비용을 좀 생각해봐. 제가 오늘 전문가를 제대로 잘 모시고. 그러게요. 예. 들어올 때 근데 진입 각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잘못하면 너무 뜨거워지고 뭐 타버리고 아니면 튕겨 나가고. 그렇죠. 예. 이 튕겨 나간다는 건 무슨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비유를 들자면은 뭐 물수제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조약돌 들어가지고 그 수면에다가 어떤 각도로 쏘느냐에 따라서 물에 쉽게 가라앉기도 그렇죠. 하고 예, 떠버리기도 하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인들한테는 그 대기가 워낙 태어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별로 뭐 유체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 같은 네. 존재로 안 느껴지는데 네. 이제 우주에서 봤을 때는 대기는 솔직히 지구 중력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는 한 100km 정도의 네. 유체막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마치 물수제비처럼 튕겨 나가버린다. 예, 그렇죠. 일단 튕겨 나가면 이건 뭐 그냥 우주 미아가 되는 거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그렇게 되면 살 수 없는 거, 아사하는 거. 일단 뭐 산소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할 그렇죠. 거고 예. 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예. 그런 일이 있진 않았죠, 아직. 물수제비 현상으로 돌아가신. 예, 뭐 저도 들은 적은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진입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들어올 때.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정확한 어떤 각도에 정확히 맞춰서 뭐 0.1도 벗어나면 죽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적당한 범위 그렇죠. 예. 내로 적당한 들어오면 범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무지하게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맞추냐 이게 아니고 그냥 적당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예. 달에 안 간 이유 중에 예, 하나가 그렇게 있는데 따질 수 불가능하다 재진입이.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은데 어떻게 했냐. 예.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50년 전에라도 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아까 소련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소련이 사람을 달에 안 보낸 이유 중에 하나로 또 회자되는 게 그 반할렌대 예. 그 방사능대 네. 방사능이 너무 강해서 거기에 사람이 노출된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안 보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 그 방사능대를 사실은 인간이 살아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달에 안 갔다. 예.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방사능대란 건 정말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반알렌데라고 해서 네네. 태양에서 오는 방사능이 지구 자기장에 묶여 있는. 네. 그래서 방사능들이 많이 생기는데 물론 위험하죠. 네. 맨몸으로 노출돼 있으면 오랫동안. 맨몸으로. 네, 맨몸으로 우주복도 오랫동안 없이 노출돼 가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네, 상당히 네. 위험하죠. 물론 그 전에 다른 이유도 위험하겠지만. 숨도 좀 오래 참아야 네, 되고. 근데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 입고 네. 우주선 안에서 네. 서 있지 않고 쏜살같이 지나갔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뭐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니까. 네, 네 대가 있고 외대가 있는데 네. 반알렌데가 네 대는 뭐 거의 몇 분 만에 지나갔고 네. 외대는 1시간 반 정도 지나갔고 외대는 사실 거의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예, 뭐 아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지나갔고 그것도 물론 고려를 했어요 그때 네네. 그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오랫동안 탐사하고 개선을 해본 결과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거는 반알렌이라는 사람이 직접 개선했습니다. 네, 할 말 없네. 그걸 발견한 그 사람이 직접 개선했고 하지만 위험하긴 해요.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방사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나중에 뭐 몇십 년 후에라도.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가 두께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고 바넬렌데가 네. 두꺼운 데가 있고 얇은 데가 있고 한데 얇은 데를 골라서 나갔죠. 네. 비행사들이 물론 다 데뷔를 하고 갔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갔던 거예요. 그렇겠죠.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안 갔던 거 아니냐 그러면은 네. 당연히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리고 방사능 문제도 지금 뭐 닐 암스트롱이 얼마 전에 아마 네, 운명하셨죠. 버즈 올드린은 아직도 살아있고 네.
장수하시는 걸로 봐서. 버즈 올드린의 버즈가 그 토이 스토리의 버즈가 그 이름을 따서. 버즈 라이트이어. 네, 버즈 라이트이어. 네, 그 버즈예요. 아직 살아계시니까 나이 드셔서도 뭐 특별히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영화 감독 중에 한 명이 달에 가짜로 갔다 왔다라는 걸 주장하는 영화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버즈 올드린하고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가 거짓말장이다. 버즈 올드린한테 안 갔으면서 겁장이고 거짓말장이고 뭐 그렇다 하다가 한 대 맞았어요. 저 때린 거 보니까 안 간 게 분명히 그러니까요. 입을 막으려고. 거 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욕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목숨 걸고 갔다 온 건데 그것도 몇십 년 동안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해야 되고. 네, 욕할 수밖에 없죠. 닐 암스트롱한테는 가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가요. 들고 가서는 당신이 정말로 달에 갔다는 걸 이 성경에 손을 넣고 맹세해봐라. 닐 암스트롱 안 하고 가거든요. 봐라 못하지 않느냐 맹세를. 근데 뭐 이건 사실 정말 들어서 안 한다. 왜 내가 저걸 해야 되냐. 또 이제 와서 몇십 년 지나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근데 다큐를 만든 분들은 그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증거로 얘기를 하죠. 양심은 있구나 뭐 이러면서. 자 이렇게 달을 갔다 온 거예요, 그죠? 몇 가지 이제 또 부수적으로 증거를 몇 가지 더 붙이면은 지금 달하고 지구하고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뭘로 측정하냐면은 달에다가 아폴로 11호에서 거울을 하나 갖다 놓고 있어요. 레이저로. 그 거울을 레이저로 쏴서 맞춰서 반사되어 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달까지 거리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꼭 나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충분히 거기다가 거울에다가 레이저 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펜 레이저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센 거. 가긴 갈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는데 달이 점점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어서 태양 그게 그 달이 한 면만 보는 거하고 같은 이유로 서로 간의 조성력 때문에 그 지구에서 밀물썰물 생기는 것도 달의 조성력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지구의 그 자전 속도가 느려져요 지금도. 지금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어요. 달 마찰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지구 달 전체 시스템의 이제 각운동량이라는 게 보존이 되기 위해서 달과 지구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좀 많이 멀어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훨씬 더 가까웠죠 달이. 예전이란 거는 수억 년 전을 얘기하신 거죠.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에는 훨씬 더 가까이 있다가 점점 멀어져서 지금은 이제 40만 킬로 정도로. 근데 이게 또 우연히 지금 크기가 태양하고 그렇죠. 똑같아요. 태양 크기랑. 제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게 참 그게 어떻게 우연이냐. 어떻게 우연이냐. 진짜 신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태양 겉보이 크기가 똑같은 거는 아주 일시적이겠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 전체 역사로 봐서는 일시적인 거죠. 한 수억 년 된다 하더라도. 수억 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방 작아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은 우리가 앞으로 볼 모든 달 중에 제일 큰 달이겠네요. 그렇죠.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논리적인 얘기.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저녁의 달.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달입니다. 오늘의 달,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슈퍼문 이럴 때 꼭 봐야겠네요. 그러게요. 언젠가는 달이 지구를 떠나는 날도 있을까요, 그러면? 뭐, 지금 궤도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점점 멀어지다 보면은. 궤도라는 게 원래는 지극히 안정적이진 않아요. 어떤 이제 속동이 생기고 하면은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누적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갈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 일어날 수도 있다. 어느 우주적인 걸로 보면 순간이죠. 한 100만 년 정도에 걸쳐서요? 100만 년까지는 아니고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 몇만 년? 어쩌면 몇천 년 이런 단위로. 몇천 년. 뭐 아직 뭐 여전히 뭐 그런 일이 슬퍼지지. 말씀하세요. 달이 진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밤이 없어지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문제들. 밤이 캄캄해지는 거죠. 조석 뭐 그런 것도. 근데 그또 뭐 다른 달이 생길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 뭐 워낙. 오늘 우리가 보는 달은 어쩌면 마지막 달일지도. 광고. 요즘 광고를 좀 녹음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럼 궁금한 건 뭐냐면은 그때까지 그래서 달에 그렇게 갔습니다. 아폴로 17호까지. 근데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미국 포함해서 아무도 달에 안 가고 있는데 왜 안 가고 있는 건지. 또 달기지 언제 건설하죠, 우리? 우리 어릴 때 소년중앙 보면은 막 21세기가 되면 그렇죠. 네, 달기지도 막 사람도 굉장히 많고. 달기지는 기본이죠. 화성에 달 건설하고 있어야지 지금. 그러니까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거? 뭐 제 생각에는 네. 당시에 아폴로 프로젝트를 했다는 게 신기한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그때 아폴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예산이 네. 당시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 정도 돈을 막 쏟아 부으면서 3,000톤에 해당하는 거기에 대부분 차지하는 연료를 막 대기 중에 쏟아 부으면서. 그러게요. 예, 그것도 17번이나. 그게 미소 경쟁 때문에 더 그런 그렇죠. 거죠. 이제 거기에 약간 군사적인 목적도 당연히 있었으니까 이제 그걸 했던 거지. 네. 실제 가보니까 뭐 쓸만한 거 하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냥 맨 땅에 돌 갖고 좀 왔는데 뭐 할 것도 별로 없고. 그건 뭐 막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폴로 13호 영화에도 나와요. 그 조종사들은 무지하게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은 벌써 이미 관심이 없어요. 13호인데. 네. 근데 11호, 12호 벌써 2분 갔다 왔거든요. 문제 생기니까 좋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릴과 서스펜스 막 이런. 그러면서 네네. 관심을 한편의 영화 뭐 이렇게. 그러게요. 사실 달에 갔을 때 우리가 지금 그냥 그 정도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진 찍고 흙 채취하고 돌아오는. 달 암석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네. 한 400kg 정도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17번에 걸쳐. 네. 여기저기 선물 주고 여섯-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수천 편의 논문이 나왔어요. 달 암석을 분석한. 네. 근데 그 수천 편의 논문 중에서 단 한 편도 이게 달 암석이 아니다라는 논문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달에 갔다는 증거로 그렇죠. 다시. 예.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 뭐니 해도 달 암석이에요. 가져온 달 달 암석이. 암석. 예, 이게 지구함석이랑 되게 달라. 완전히 달라요. 달 네. 암석은 지구 암석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도 뭐 맞는 거 아니냐. 네. 누구는 그거 만드는 것보다는 달에 가는 게 훨씬 쉽다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발견하기 힘든 암석들을 굳이 400kg이나 그 달 암석을 지구에서 만들기는 네. 예, 진짜로 달에 갖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그렇겠죠. 지구적인 요소들이 다 빠져야 네, 되니까. 다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퇴적감이 형성이 불가능하겠죠. 네. 물이 없으니까. 예, 물도 없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다르기 예. 때문에. 근데 그 수천 편의 논문 중에 단 하나도 그런 게 없다는 건 이건 달 암석은 분명한 거고. 그럼 뭐 무인우주선이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인우주선은 예, 소련이 갖고 왔고 네. 예, 한 100g 정도. 100g. 400kg이나 무인우주선이 가져올 수가 없어요. 네. 결국은 역시 달에 간 것이다. 근데 너무 강조를 하시니까 좀 의심스러워요. 그 얘기 우리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가 자꾸, 그럼 이거는이라는 의심을 자꾸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얘기는 하면 또 이 얘기는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할까봐, 미리 다. 또 자꾸 얘기하시다 보면 K 박사님 또 배후에 뭐 또 얘기 나오고. 이제, 제 배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왕창. 그 생각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모든 과학자들이 다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네. 말을 못하고 협박당하고 있는 거죠. 협박을 당하고 맨 인 은연 블랙. 중에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네. 뭐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만일에 진짜로 그 정도의 배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제어를 하려고 한다면 그 말 뜯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다른 말을 제기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죠. 완벽하게 익명으로 보호되는 K 박사님이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이건 믿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세상 누구도 K 박사님이 누군지 상상도 못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비록 문자도 오고. 제가 여기서 밝혀도 괜찮아요. 저는 안전한데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달 이제 다시 좀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도 계획 있고 뭐 여기저기 한국도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앞으로 달에 가면은 새로 뭘 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자원 채취나 이런 요소보다 뭐 어디서 봤던 건데 이제 그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행성으로의 여행. 중력이 약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구에서 네. 우주선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뭔가 공장을 세워서 하는 게 전진 기지로 삼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뭐 미소의 경쟁 이런 것보다는 약간 실용성이 중시돼서 뭔가가 진행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요. 중력이 약한 데에서의 생활 같은 것도 이제 훈련이 돼야 되고. 그럼 앞으로 먼 우주에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도 좀 달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계획을 하고 있나요? 몇 년쯤에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본 바로는 2020년까지는 무인 착륙선을 무인 보내겠다. 착륙선을. 예, 그리고 7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한국형 발사체라고 해서 네. 이제 다음 발사체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착륙선 같은 경우는 뭐
뭐 몇몇 연구소에서는 이미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럼 뭐 20년에 거기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 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기술적으로? 나로 같은 경우에 이제 실패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예. 출혈이 크잖아요. 달까지 가려고 했던 건데. 제 생각에도 한 번에 그렇게 탁 성공하리라고는 네. 그렇게 뭐 별로 그렇게 믿어지진 않고요. 돈만 많이 들이면 네. 되죠. 아까 그 아폴로 그 전체 계획이 아마 지금 우리 돈으로 100조 원 정도 네. 들었다 그러거든요. 전체 계획이요. 지금 아마도 전체 계획일 거예요. 네. 100조 원 정도 들었다는데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있죠. 네, 우리나라가 그 4대강에 22조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 좀 편하게 해도 됩니다. 감사원이. 네. 현 정부의 방침과 맞는 지금 지적이죠. 그 22조를 만약에. 네, 22조를 5년 동안에 강에다가 사실상 버리다시피 했는데도 우리나라가 안 망하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조 정도까지 안 들 거고 이제 아마 22조를 우주 개발했으면 2020년까지는 충분히 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뭐 달에 가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또 이게 사람을 보낼 때는 안전에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고. 그 비용이라는 게 그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게 큐리오시티호가 화성에 갔잖아요. 네. 그게 3조 원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멀리 갔는데. 네, 22조면은 뭐 충분히 가고도 남죠. 뭐 안전까지 다 고려하면서 네, 다 충분히 시험하면서 네, 무인 할만하다. 탐사선을 달에 보내는데 22조를 못 보낸다면 그건 능력이 없는 거죠 이제. 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 중에 미국이 깃발 꽂겠다고 한 건 그건 뭐예요? 아, 그렇죠. 예. 자기네 착륙했던 사이트를 자기네 성역화 해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자기 좀 관리하고 소유권 같은 걸 주장하려는 식의. 다른에서? 예, 자기네 갔던데. 빨리 가야지. 우리나라 그거 왜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부동산 때문에 하려고 했구나. 우리나라 부동산 좋아하니까. 우리도 넓게 꽂아놔야 돼.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니까 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우리나라는 이 땅에 민감하잖아요. 로켓도 거기 맞춰 개발을 해야 돼. 다른 나라는 뭐 이러면 이런 데는 뭐 그것도 그래 마음대로 해. 하든 뭐 말든. 상관이야. 그럼 우리도 가서 꽂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지. 우리도 아폴로 우주선 꼽은데 적당히 목 중간 정도에다 꼽아야겠네요. 알박기. 알박기. 알바끼였다. 돌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로켓을 아예 개발을 할 때, 착륙할 때 이렇게 깃발이 퍼져나와가지고, 1000개 정도 딱 바뀌게. 모두의 마블. 브루마블? 모두의 마블? 뭐, 어쨌든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날이, 뭐, 먼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 다 충분히 보고 막 박수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우리가 달에 갈 수도 있지만, 달에서 우리한테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저서, 외계 문명과 인류의 비밀을 보시게 되면은, 달이 인공물이다. 그 가능성을 제가 감히 제시를 했죠. 원래 목성의 지금 목성과 화성 사이에 소행성대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행성이 존재를 했고 그 행성과 화성이 서로 공도 동망 멸망하는 전쟁을 벌였다는 게 제 그 과학서적인 외계 문명과 인류의 비밀의 주된 내용이 되겠는데 예, 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그 얘기 안 믿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지만 벌써 그렇게 나와버리시면은. 뭐 그 책에 다 있어요. 예, 믿지 말라고. 예. 그냥 재밌는 얘기, 그냥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연결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든 거죠. 근데 이걸 제가 내놓고는 의외였던 게 첫 편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과학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좋아하시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황당한 말도 안 되는 그 신비주의 얘기를 쓴 것보다는 과학적인 그렇죠. 것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제가 이 얘기를 쓰면서 이건 진실이니까 다 믿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책에 이렇게 이미 경고를 적어놓을 정도로. 네, 달에 안 갔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토님이 그런 쪽에 굉장한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오늘 그 아까 워프 얘기했었잖아요. 워프 버블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동양에는 축지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두 개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워프 버블을 이용해서 광속 돌파를 했던 초고대 문명의 기억 속에 축지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 도사님들이 사실은 외계인일 수가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외계인이거나 정확하게 말하면은 워프를 쓰는. 예, 이 도사님들은 그 원리는 모릅니다. 원리는 모르지만 옛날부터 전해져 온 어떤 비법을 알고 있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만.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그거를 굉장히 적은 영역에서나마 뭐 지구상에서 뭐 몇십 킬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광속 이런 거 아니고
적은 영역에서나마 앞의 공간을 수축하고 뒤의 공간을 확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보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져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 마라토너 같은 분들 아니었을까? 제가 어릴 때 책에 그 축지법을 직접 하신다는 분이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소설 단 뭐 이런 거. 네. 거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이미 80 노인이셨는데 본인이 마라톤만 나가면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다. 근데 궁금한 거죠. 왜 안 나갈까? 나가기만 하시면 되는데 예. 높이 뛰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가르치면 돼요. 길을 운용하시기 때문에 이미 신체 능력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전에요. 무슨 모닝와이드 이런데 축지법을 통해서 마라톤 선수 훈련시키는 약간 외인 구단 같은 마라톤 선수 훈련시키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게 진짜인데 저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모닝와이드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닝와이드에서 그런 거래요? 아니, 모닝와이드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런 프로였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렸을 때 봤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사람이 100m는 빨리 뛸 수 있잖아요. 10m 빨리 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42.195km는 빨리 못 뛰잖아요. 그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10m를 뛰는 것과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42.195를 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못하지 뭐. 물어보면 못하는데 그거? 대기해보시오. 그러니까 열심히 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런 거를 지쳐도 힘들어도 막 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왜냐 10m를 뛸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42.195로 확장만 하면 그럼 확장만 하면 되니까 계속 뭐 먹으면서 에너지 충당하고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런 근데 얘기였어요. 실제 마라톤 선수들이 정말 빠르잖아요. 100m가 뭐 16초. 예, 그렇게 뛰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100m 뛰는 속도로 예, 뛰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도사님이죠. 그렇죠. 진짜 쭉쭉 쓰는 거죠. 네, 맞아요. 42.195가 차를 몰고 가도 꽤 걸리는데 그걸 2시간 만에 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다.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축지법 쓰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근데 제가 바토님 그 쓰신 글 달에 관한 달이 인공비를 수 있다. 예. 굉장히 뭐 특이한 그런 게 있다라는 걸 그 20년 전에 있었었나요? 10년 전에 있었었나요? 긴 연재는 얼마 안 됐지만 네. 원본은 한 10년 됐죠. 그렇죠. 제가 그 글을 읽었어요. 저도 읽었었어요. 읽으셨대요. 천문학자가 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쳐. 제가 천문학을 이미 하고 있을 때였고 그러셨겠죠. 하고 있으면서 천문학 떨어서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10년 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과학 팟캐스트를 같이 하고 있으리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때 제가 진짜 딴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메일을 드렸어요 바트님한테.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 기분 나쁜 메일 그거. 예. 굉장히 막 불쾌한 톤으로 혹시. 정말 그래서, 생각나요? 뭐 그런 거를 뭐 수백 통 받았어요. 그랬으니까. 근데 과학자라면서 얘기하셨어요? 저 과학자라고는 안 쓸 텐데 아마 천문학을 공부한다라고 쓸 것 같아요. 얼핏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열받아가지고 다음에 보면 가만 안 둔다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니면 무뎌지네요. 둥글둥글. 저도 뭐 이상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전혀. 이렇게 뭐 그러면은 오래된 은원이. 네, 재밌는 일이었어요. 자, 뭐 달 얘기 꽤 했는데 일단 뭐 어차피 저희 하는 게 다 수박 겉핥기죠. 겉핥기인데 일단은 달에 갔다 왔다는 거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고요. 또 달에 가려면 어떤 게 필요하고 그것이 그 당시에 구현될 수도 있었고 지금 또 안 가는 이유는 뭐고 또 가려는 이유는 또 뭐고 이런 쪽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꽤나 됐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새로운 소식이나 혹시 우리가 뭐 2020년 그때까지 우리가 이걸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때는 더 전문적으로 또 다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요. 이게 제목이 우리는 모두 외계인이다 이길래 저는 이게 제 책 같은 건 줄 알고 제 책이 또 외계 문명과 인류의 비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봤더니 외계인 얘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과학책이더라고요. 원래 제목이 비욘드 UFO더라고요. 원제는 그렇군요. 원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UFO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UFO가 외계에서 왔다라는 게 아니고 UFO가 외계에서 온 비행물체일 리가 없다라는 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모두 외계인이란 건 무슨 뜻이죠 거기서? 그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주적인 관점에서. 누군가에게는 우리도 외계인이다. 그러니까 외계인이나 외계 생명체는 어딘가에 있을 거지만 있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실제로 어떤 연구를 하느냐 네. 그런 걸 보여주는. 이거 번역을 또 천문학자분이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 천문학자와 생물학자가 두 분이서 번역을 했어요. 아, 예. 그 책을 쓴 사람은 그 제프리 베넷이라고 생물학을 전공했던 천문학자죠. 요즘 많이 그 천문학에서 많이 하는 분야 중에서 우주 생물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 이제 우주 외계에서 생명체가 있다면 어떤 생명체들일까라고 네. 하는 게 이제 뜨고 있는 네네. 그런 학문인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그 분야의 전공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네. 그 분야의 내용을 거의 처음으로 아. 소개하는 그런 책이죠. 네, 책장이 의외로 술술 되게 잘 넘어가는 책이더라고요. 복잡한 과학 내용은 없고 네. 첫 도입부가 그 책 쓴 사람이 자해가 UFO 목격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뭐 거부감이 일단 없죠. 우리는 모두 외계인이다. 현암사 뭐 천문학자에게 부탁해서 번역하는 이런 책들 좋은 기획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주 관련된 뭐 일반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일 겁니다. 네. Ladies and gentlemen, the story you're about to see is true.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자, 다음 코너는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코너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코너는 이제 네 번째인가요, 우리가? 네 번쯤 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과학계 뭐 기담, 괴담, 음모 이런 것들을 파헤치려고 했으나 최근에는 잘못된 미래 측편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되겠고요. 이번에 얘기할 주제는 컴퓨터. 컴퓨터란 것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왔고 또 컴퓨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예측들을 해왔는가라는 얘기거든요. 최초의 컴퓨터가 그 애니악이라는 컴퓨터잖아요. 굉장히 큰 컴퓨터. 이제 뭐 탄도 계산하고 어쩌고 하기 위해서 그 진공관으로 만든 컴퓨터인데 이 당시 시점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파퓰러 메카닉스라는 이 잡지인 것 같은데 1949년 3월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애니악은 18,000개의 그 진공관을 갖고 있고 무게가 30톤이나 된다 지금은. 하지만 미래의 컴퓨터는 훨씬 더 가볍고 슬림해져서 단지 1,000개의 진공관과 1.5톤의 무게로 이 기능을 충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가벼워진다라는 면에서 맞았는데 그 규모가 왜 애니악이라는 컴퓨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처럼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산할 때마다 이렇게 배선을 막 갈아야 되고 이런 컴퓨터였대요. 지금 우리 탁상용 전자계산기보다도 기능이 떨어지는 크기도 크기지만 기능도 작아지면서 지금 뭐 사실 다 손에 우리 컴퓨터 하나씩 다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이 엄청난 컴퓨터인데 또 하나는 이제 1977년 그러니까 훨씬 많이 세월이 지났죠. 컴퓨터라는 게 실제로 많이 쓰이는 그런 시점인데 이분은 켄 올슨이라는 분이고 이 디지털 이퀴프먼트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만드는 류의 회사의 회장님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집에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쓸 이유는 전혀 없다. 1977년도에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안 돼서 80년대부터 이제 애플2 스티브 잡스 이 양반이 또 애플2 홈컴퓨터 만들어서 엄청나게 퍼지고 또 PC도 퍼지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다들 손에 스마트폰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 예측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주로 컴퓨터로 제일 많이 하는 건 인터넷과 게임인데. 그렇죠.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애니악으로 뭐 스크린도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우리 옛날에 왜 한 60, 70년대 고전 SF를 보면은 컴퓨터라는 거는 벽에 캐비넷만큼 큰 거에 테이프 2개가 둥그런 테이프 큰 게 딱 들어가죠. 그럼 얘가 비비비빅 돌면서 지지직 움직이면서 막 이만한 뭐 거의 LP 레코드만한 그렇게 생겼는데 얘는 인공지능이에요. 맞죠. 밑에 쓸데없이 파란불 빨간불 들어오고 삐비빅 삐비빅 이런 소리 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인공지능이야? 이게 사실은 이 LP만한 이 릴테이프 하나가 기껏해야 뭐
60킬로바이트? 네. 뭐 이런 정도의 메모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 건축학 개론 영화에 나오잖아요. 예. 하드가 1기가로 가니까, 야, 평생 써도 다 못 쓰겠다. 근데 사실 제가 맨 처음 산 컴퓨터가 89년도인가 샀는데, 그때는 이제 286. 그때 286 최신형이 그 전까지 XT 쓰다가 AT 286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는 다 하드가 뭐 20기가, 30기가, 20메가. 20메가. 20메가, 30메가, 40메가 그랬었죠. 네. 예. 그러니까 1기가니까 얼마나 몇 배예요? 100배, 500배인가요? 네. 그죠? 그린 모니터. 기억나세요? 녹색. 네. 흑백 모니터보단 그래도 그린이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아주 자랑하고 막. 어차피 단색인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애니악이니 뭐 70년대 이럴 땐 정말 계산을 했을 거예요, 네. 진짜로. 네.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컴퓨터라는 말도 번역될 때는 전자계산기로 번역됐어요. 그랬었죠, 그 시절에는. 네. 네. 어떤 수학 계산이나 네. 탄도 계산, 이런 계산을 한 건데, 지금은 계산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결과가 인터넷이고, 게임이고, 뭐, 유튜브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한 번씩 궁금해지는 게, 저 컴퓨터 잘 모르니까, 이게 0하고 1인 거죠. 다 뒤집어 보면 결국은. 그렇죠. 0과 1의 조합인데 이것들이 다 모여서 얼마나 어떻게 모여야 이게 저런 게임이 되고 모두의 맵을 우리 모두의 맵을 광고하는 거 아닌데 게임이 되고 영상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지가 그 원리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0과 1이 몇 기가씩 박혀 있는 거죠. 그 안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엄청나게 네. 많은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손으로 0, 1 이런 거 막 많이 써가지고 네. 뭐 하면 저도 뭐 그렇게 되나요? 컴퓨터에 누구는? 엄청나게 빨리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잠깐 말씀드리면 네. 애니악이 엄청나게 거대한 뭐 네. 진공관 다이오드가 잔뜩 들어간 네. 그 계산을 사람들이 그쪽에 찾아와서 했었어야 되는 시대에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PC 시대를 열었다면은 예. 요즘 뭐 아시겠지만 나오는 거는 이제 퍼스널 컴퓨팅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 그렇죠. 예, 예.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마치 도로 애니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 계산을 오히려 엄청난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고난이도의 계산을 네. 다른 데다가 맡겨서 빠른 통신 속도로 결과만 받는 네. 단말기 개념으로 오히려 바뀌고 있는 것도 또 신기하죠. 결국 이게 네트워크화 되는 거죠, 다. 예. 심지어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모여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런 효과를 또 내잖아요. 그 병렬 컴퓨팅 이런 네네. 거기도 하는데 네. CPU라고 그러죠. 이제 그 네. 뭐 중앙 처리 장치의 성능을 갖다가 계속 높여가지고 하는 것보다 네. 오히려 그런 걸 여러 대를 갖다가 빠른 통신 속도로 묶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오히려 뭐 경제적이고 네. 또 이제 성능 확장에도 이롭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쪽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 우리가 생각 못한 방향으로 많이 발전하는 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 인터넷의 발전 이런 거는 네. 예측을 못했을 거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컴퓨터가 발전한 것도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네. 했을 것 같아요. 예. 그 인터넷하고 게임. 네, 네. 그러게요. 다 그거 하려고 사니까 사람들.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각자 성능이 좋은 하드웨어를 사서 그걸 쓰는 거지만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고 정교해질수록 단말기만 갖고 있으면은 네. 뭐 되는 그런 시대로 또 그렇죠. 변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 일반 사람들이 컴퓨터는 성능은 상당히 좋아졌지만 쓰는 기능은 몇 개 없거든요. 그렇죠. 점점. 예. 네. 게임을 하지 않으면 네, 그 정도의 지금 성능의 그런 컴퓨터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항상 그랬어요. 최신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했었죠, 컴퓨터를. 저도 그랬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딴 게 아니고 게임이 어려서 못하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빠르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조용한 게임들 하게 되지. 예, 옛날처럼 저는 예전부터 컴퓨터 게임에 별 관심 없어가지고 저는 컴퓨터를 한때는 항상 최하급을 항상 써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저는 한때는 그 소위 FPS라고 1인칭 슈터 게임들 그걸 굉장히 최신 게임을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한 30대 중반쯤까지는 별 무리 없이 했습니다. 근데 30대 후반 가니까 체력이 달리는 거예요. 제가 뛰는데 왜 내가 힘들지? 제가 맞는데 왜 내가 아프지? 스트레스가 차가 가는데 내가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스트레스가 막 그러다가 중단하게 됐어요.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면 제 옛날에 저 인터넷에 쓰던 연재하던 글에 쓴 적이 있는데 컴퓨터 기술하고 네트워킹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이제 이게 가상현실 기술하고 또 조합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게임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충분히 실감을 갖게 되면은 거의 뭐 레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스키를 탄다거나 뭐 드라이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면은 또 게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산업이 형성되고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날들이 아마 지금의 발전 속도를 보면 뭐 얼마 멀지 않은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 컴퓨터도 제가 또 이런 관점에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또 컴퓨터도 굉장히 발전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예, 왜냐하면 SF 영화 아까 뭐 얘기했지만 커다랗게 생기고 테이프 들어가 있는데 걔들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게요, 막 대화도 막 하고. 예, 근데 지금 훨씬 더 발전했지만 아직 그 정도는 못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예, 인공지능 컴퓨터 흔히 말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또 아직 많이 남았고. 우리 저 아이언맨 보면은 네. 거기 자비스라고 왜 네네. 걔는 뭐 완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는. 농담도 하고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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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런 식의 컴퓨터는 안 되는 건가요? 아마 컴퓨터 기술은 아직 도약할 단계가 하나 남아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공지능 관련돼서 연구된 책을 보면은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인간의 인공지능을 갖다가 컴퓨터로 모사를 할 때 과연 인간이 뭐 보통 그 전에 인공지능 학자들은 뭘 얘기를 했었냐면 되게 복잡한 수식으로 그러니까 전응한 바퀴벌레나 이런 동물과 비교했을 때 인간은 뭔가 엄청 고차원적인 수식으로 풀어야만 지능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수식이 뭘까를 찾는데 엄청 몰두를 했다면은 그걸 컴퓨터로 구현을 하는데 몰두를 했다면은 로드니 브룩스라고 얘기하는 그 룸바 있죠 집에서 이렇게 로봇 청소기. 그거를 만든 그 MIT 교수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실은 거꾸로 되게 그런 바퀴벌레 수준의 어떤 뭐 인지와 뭔가를 보고 반응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그냥 이루어진 게 인간의 지능일 뿐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되게 한때 이제 따돌림을 당했다가 또 어떻게 주류로 다시 들어보신 그런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발전시키는 이 컴퓨팅의 양식으로는 그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 관점도 달라져야 되고 아마 또 심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그 이제 농담 비슷하게 인공지능이 구현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이 하도 비합리적이라서. 그 말이 정확히 거기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컴퓨팅 기술 가지고 그런 고차원적인 어떤 수식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그 컴퓨팅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되게 불완전한 인간의 그 지각이랄까요? 오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에 자원을 뿌려야 된다. 그것도 그럴듯하네요. 사람 스스로도 많이 느끼잖아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내가 맨날 다르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생각이 12번도 더 바뀌고 이 컴퓨터가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복잡한 계산 이런 건 저는 못하니까 저하고는 관계없는 전체적인 문제는. 근데 진짜로 그런 인간이 만든 피조물, 생명체가 인간하고 되게 비슷해지는 수준에 오르려면 그 생명체들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수시로 저질러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애들을 좀. 그 인공지능은 가끔 명령을 내리는데 반응을 안 해야 돼요. 아니면 비아냥거리거나. 막 비웃고 야 그걸 왜 해? 그 정도 수준까지 태워야.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의 인공지능학자 한스 모레백 같은 사람은 아예 우리가 완벽한 기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지구를 물려줘야 된다. 우린 멸종하고 서서히 뭐 갑자기 다 죽을 필요는 없겠죠. 이게 진화라는 거예요. 일종의 진화의 개념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이게 옳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많은 해를 끼치잖아요 지구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그 MIT 랩의 마비민스키 교수 그렇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인공지능적인 존재가 몇십 년 내로 나타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뭐 20, 30년 내로 이런 존재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그 얘기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뭐 MIT 미디어랩의 휴허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었어요. 근데 그 세미나를 갔었는데 무릎 아래 부분이 로봇의 다리가 없으셔가지고 기계로 예전에 사고로 하체 쪽을 일부를 잃으셨는데 이제 로봇 다리를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암벽 등반을 하세요. 암벽 등반.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재밌었던 게 자기는 되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되게 안타깝다.
자기 같은 완벽한 다리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분이 바이오닉스 랩인가 그쪽에서 그걸 담당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이오닉스 랩의 목표가 뭐냐면 장애를 극복하자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신체 활동을 더 증진시키자. 그러니까 기계를 통해서 600만 불의 사나이. 600만 불의 사나이네요. 딱.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컴퓨터와 인간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뭐 그게 어떤 생체 컴퓨터라고 하면은 일부 생물학과 합체가 돼서 지금 같이 어떤 실리콘 다이오드 이런 모래 결정으로 이루어진 그런 재료가 아니라 어떤 세포로부터 출발하는 컴퓨터가 개발될 수 있는 거고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컴퓨터와 인간이 하나 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뭐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까? 또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뭐 아까 모라백 같은 사람이 그런 훌륭한 인격과 일관성을 갖춘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 다리와 팔을 달아주면 얘는 완벽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참 그 앞에서는 참 그렇네요. 그때까지 인간도 가만히 있질 않겠죠. 인간도 컴퓨터와 하나가 될 테니까. 결국 하나가 되겠군요. 구분이 없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기계와 인간의 구분이 없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이기고 멸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네요. 그냥 섞여버리는. 하나의 어떤 진화된 인간이 생기지 않을까. 또 오늘도 스타트렉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스타트렉에 보면 보그라는 종족이 있어요. 뭐 아마 사이보그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이름을. 말도 안 되죠. 외계인 이름이. 자기네들도 보그라고 부르니까 스스로를. 얘네들은 절반은 기계고 절반은 이제 그 생명 여러 행성의 외계인들이죠. 인간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은 뭐라고 다니냐면은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같은 생명체 유기체로 된 생명체를 만나면은 전부 흡수해가지고 기계를 붙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단으로 이제 흡수를 해버리고, 근데 얘네들은 개인의 그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벌이나 개미 집단 같은 존재죠.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행성 하나를 전체를 다 60억을 다 바꿔버리고, 얘네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자기네가 완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생물적인 요소와 기계적인 요소가 그것도 수많은 행성들의 과학적인 부분과 생물학적인 장점을 전부 결합을 해서 완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이걸 선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미래도 언젠가는 뭐 그게 옳다고 믿으면 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글쎄요,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 발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했었죠. 뭐 무어의 법칙이니 황의 법칙이니 해가지고 뭐 18개월 만에 2배로 발전하고 아니다 12개월이다. 이래서 뭐 프로세서건 메모리건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진보를 해왔다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진보를 해나가면 정말 그런 인간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아주 현명하고 또 합리적이고 그런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단지 자동차가 빨라지듯이 그냥 빨라지는 건지 그 양질 전환의 지점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